안녕하세요.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치과의사 박창진입니다. 오늘 채널을 통해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일단 칫솔질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봤을 때 대부분의 분들이 화장실 가서 이 하고 봤을 때 고춧가루 없는 거, 깨끗하다. 근데 실제로는 칫솔질은 사이에 낀 음식물 찌꺼기를 빼는 거 이상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설거지를 할 때도 접시가 깨끗해요. 설거지 끝났다,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사실은 손을 대봤을 때 미끄덩거리는 무언가 기름때 같은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떼어내는 거죠. 칫솔질도 화장실에 가서 이 하고 들여다보셨을 때 아무것도 없이 깨끗해 보이는 그때가 치아에 붙은 세균막을 조절하는 거다. 그때가 칫솔질을 시작하는 시작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하고 싸우고 있냐면 입안에 있는 세균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균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현미경적인 구조고요. 결국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음식물 찌꺼기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건 아직도 저 구석에 세균들이 모여 살고 있어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을 조절한다라는 현미경적인 눈을 가지지 않으면 아무리 이를 문질러 닦아도 치과에 가실 수밖에 없는 질병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칫솔질에 의해서 무언가를 관리한다라고 따지면 1번으로 생각해 보셔야 될 건 충치와 잇몸 질환은 관리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칫솔질을 꼼꼼하게 해서 충치를 예방해요 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말이에요. 칫솔질은 대부분의 경우 잇몸 질환을 예방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치가 자주 생기시는 분들은 이를 나는 열심히 닦는데도 충치가 생겨요. 맞는 얘기예요. 또 하루에 3번 닦으세요 라고 하는 얘기에는 절반은 잇몸 질환 예방 얘기가 들어있고요, 절반은 충치 예방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식후 3분 이내에 닦으세요 라고 하는 얘기는 거의 전적으로 충치 예방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조금 명확하게 구분해서 생각한다 그러면 훨씬 더 치과 질환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드리면 되게 안타깝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치과대학 교과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금니 쪽에 씹는 면에 있는 좁은 홈에서 주로 충치가 생긴다. 그런데 그 홈은 너무 좁고 깊어서 칫솔모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렸을 때 씹는 면을 열심히 문질러도 충치를 막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칫솔질이 충치를 예방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렸을 때 습관적으로 아이들은 제일 닦기 편한 씹는 면을 문지르는 게 습관화가 돼 있어요. 그럼 그게 어른이 돼서 습관화가 되겠죠. 자, 20대, 30대, 40대 지금 구독자 여러분들 입안을 한번 보십시오. 씹는 면 위에 뭐가 있습니까? 금이요, 레진이요, 혹은 세라믹,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금을 광낼 필요도 없는데 거긴 왜 그렇게 문지르고 있을까요? 어렸을 때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칫솔질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한 치아를 가지려면 치아와 잇몸의 경계부, 살이죠. 그 부분을 닦는 걸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키고, 그럼 씹는 면의 충치는 어떻게 예방해요? 거긴 홈을 메꿔야 됩니다. 그래서 치과에 가서 그 잔 홈을 메꿔주는 치아 홈 메우기라는 술식이 있어요. 그 홈 메우기를 하지 않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씹는 면의 충치를 예방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아주 좁은 낭떠러지 벼랑 속에 세균들이 살고 있는데 그 입구를 막는 것 동시에 양쪽 벽이 딱딱해지면 이게 확장돼서 구멍이 커지는 걸 막아요. 그 얘기는 치아의 구조가 단단하면 충치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결국은 불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충치 예방은 치아 홈을 메꾸고, 두 번째로는 불소 치약을 꾸준하게 쓰는 거, 이 두 가지가 충치 예방의 가장 기본이지 칫솔질이 충치 예방의 기본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든지 간에 뭘 하려고 그러면 적절한 도구가 있어야 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초심자일수록 좋은 도구를 쓰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를 닦자. 뭘 닦는다고 말씀드렸냐면 치아면에 붙어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현미경적인 세균막을 흐트러 놓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접촉 면적입니다. 1번 접촉 면적. 그러려면 칫솔모가 많아야 됩니다. 이게 1번의 선택 조건이에요. 칫솔모의 개수가 많을 것. 두 번째는 칫솔모의 끝부분이죠. 이렇게 칫솔이 쭉 꽂혀 있으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끝이 뾰족하게 생긴 걸 보통 우리가 미세모라고 하는데, 그 미세모는 끝이 뾰족하기 때문에 접촉 면적이 점입니다. 그래서 미세모는 세균막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끝부분이 평평하게 잘려 있고 칫솔모가 많은 거. 자, 이러면 칫솔모의 선택은 끝났습니다. 두 번째는 칫솔 머리통이 얼마나 하면 좋겠냐. 모든 사람들의 꿈은 칫솔질을 3번만 하는 거예요. 칫솔이 이만하게 생긴 거죠. 그럼 이거 가지고 1번, 2번, 3번 끝! 이러고 싶은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는 설거지도 안 합니다, 우리가. 바꾼 게 어떡하죠?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칫솔은 머리의 크기가 작을수록 좋은 칫솔이에요. 그럼 작은 머리통 속에 칫솔모가 빽빽하게 꽂혀 있는 거,
이걸 고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번에는 손잡이가 남아있죠. 손잡이는 되게 다양한 디자인으로 많이 나와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현미경적인 세균막을 조절할 때는 힘은 필요 없어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칫솔을 어떻게 잡든 힘줘서 잡기 힘들게 만든 게 좋은 칫솔입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먼저 고르는 건 칫솔을 이렇게 잡아봐요. 그래서 보통 칫솔대에 엄지손가락이 들어갈 수 있는 홈이나 아니면 오돌도돌한 거나 고무 같은 게 붙어 있어요. 일단 그 칫솔이 제일 나쁜 칫솔입니다. 칫솔이 나한테 움켜잡고 일을 망가뜨리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저희 치과 의사인데 치과대학에서도 기구 잡는 법을 가르쳐요. 어떻게 잡느냐? 연필 잡듯이 잡아라. 이게 1번. 두 번째는 연필 잡듯이 잡는데 손가락에 힘을 좀 줘라. 세 번째는 망치 잡듯이 잡아라.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실에서는 다 첫 번째 방법을 90% 이상 사용하고 있어요. 왜요? 정교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럼 칫솔은 어떻게 잡으셔야 돼요? 연필 잡듯이요. 그래서 칫솔대는 연필처럼 생긴 게 가장 좋습니다. 육각형, 팔각형. 아주 심플한 디자인이에요. 육각형이나 팔각형으로 모가 쳐져 있는 형태가 가장 좋은 칫솔대의 형태입니다. 잘 보시면 일단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칫솔모의 끝부분이 평평하게 잘린 미세모가 아닌 걸 고르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제일 바깥쪽 끝부분에 있는 게 미세모입니다. 잘 보시면 끝부분이 아른아른하게 보이는 게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나머지 세 개는 평평하게 잘려진 칫솔이에요. 그럼 일단 얘는 탈락이죠. 일단 칫솔모의 형태에서. 두 번째 얘기는 뭘 드렸냐면 칫솔의 머리 크기가 작을수록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쪽 거 두 개는 탈락, 이쪽 거 두 개는 통과. 그 다음에 손잡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만나는 손잡이 형태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 오돌도돌하게 뭐가 붙어 있는 거. 엄지손가락을 올려놓으면 아주 기가 막히게 딱 눌립니다. 힘줘서 닦으라는 거죠. 그런데 이 칫솔은 팔각형이에요. 다른 칫솔은요, 육각형입니다. 칫솔이 육각형과 팔각형이면 정말로 모나미 볼펜 잡듯이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육각형 혹은 팔각형의 칫솔모를 가지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칫솔을 움직일 수 있어요. 이게 정교하게 치아를 닦는 칫솔대의 가장 바람직한 형태입니다. 보통 예전에 그런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녁 시간에 다 이 닦고 왔는데 엄마가 야 귤 먹어라 뭐 이러면 귤이 맛이 이상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치약 안에 들어있는 거품 내는 성분하고 산이 반응해서 이상한 떨떠름한 맛이 나는 건데 그 치약의 거품 내는 성분의 이름이 소디움 라우릴 설페이트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라우릴 황산염이라고 보통 돼 있는데 오늘 댁에서 쓰시는 칫솔의 뒷면을 뒤집어 보시면 깨알 같은 글씨로 성분이 써 있습니다. 거기에 라우릴 황산염 혹은 라우릴 황산나트륨, 소디움 라우릴 설페이트라고 써 있으면 그동안 우리가 느꼈던 그 귤맛을 만드는 거품 내는 성분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분이요, 몸에 썩 좋은 성분은 아니랍니다. 근데 왜 집어넣고 있느냐? 거품이 난다는 건 샴푸나 비누와 같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름때를 좀 제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일부 있었던 거죠. 또 다른 거는 거품이 나야 깨끗해진다고 사람들이 다 믿고 있어요. 그런데 거품이 많이 나면 칫솔이 이에 못 닿습니다. 그 거품 때문에 미끄러져서 실제로 세균막을 정확하게 닦아내는 게 오히려 어려워져요. 예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칫솔질을 매일 하지 않고 며칠에 한 번씩 하고 이러면 치아에도 기름때 같은 게 끼니까 그게 필요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모든 국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루에 두세 번씩은 이를 닦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성분을 빼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또 다른 거는 이게 입을 좀 마르게 한답니다. 그래서 분해염이 자주 생기시는 분들, 입이 자꾸 마르는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거품이 덜 나고 안 나는 치약, 소디움 라우릴 설페이트가 들어있지 않은 치약만 써도 그 증상이 많이 개선된다라는 연구 보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치약을 사기 전에 성분표를 한번 보시고 거품이 좀 덜 나면 좋겠다. 이 깨알 같아서 내가 보기도 힘들다. 그러면 집에 있는 치약 써보고 귤 먹었는데 오렌지 주스 먹었는데 맛이 이상하다. 그럼 그거는 이후에는 세면대 청소할 때 쓰시는 걸로. 치약이라고 하는 거의 성분을 보면 이거가 있어야 치약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불소입니다. 불소를 바르기 위해서 치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치약엔 불소가 안 들어있다 그러면 그건 치약이 아닌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치아면에 불소를 코팅하기 위해서, 치아면에 불소를 보충하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충치 예방을 하기 위한 튜브에 들은 거. 이게 치약인 거예요. 그 외에는 뭘까요? 향료입니다. 화한 맛이 나요. 찝찝한 소금 맛이 나요. 이런 것들이죠. 대부분의 경우 그것들도 약효 성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치약 고르실 때는 거품이 덜 나고 불소가 충분히 들어있고, 이 충분히란 단어를 얘기하면 숫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뒤집어 보시면 거기에 ppm이라는 단위가 써 있어요. 다 ppm입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어려우니까 그건 뜯어내고 숫자가 써 있는데 거기에 400, 500, 600, 900, 1000, 1450까지의 범위로 써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내가 최근 3년 이내에 치과에 가서 충치치료 받아본 경험이 없고 나는 되게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고 매년 건강검진마다 듣고 있다. 이래서 흔히 말하는 내 삶의 밸런스만 잡아주는 분들, 이런 분들이 써야 되는 불소 함량은 900에서 1000ppm입니다. 그래서 950ppm 정도라고 생각하시자고요. 그럼 그 밑에 불소가 들어있는 것들 400ppm, 500ppm요?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치약은 950ppm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에는 이가 자꾸 썩는 애예요. 또 나는 나이가 들어서 여기저기 시린 데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여기 신경치료를 받았어요. 충치의 활성도가 높거나 나이가 들어서 뿌리가 드러났거나 아니면 단 거 자꾸 먹는 애들, 이런 사람들은 1500ppm 정도가 들어있는 치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찾으실 수 있는 가장 1500에 근접한 치약은 1450ppm이에요. 그게 현재 가장 최고 농도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표준 치약은 얼마일까요? 1450입니다. 그래서 치약 고르실 때 반드시 불소 농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칫솔질 시간은 제일 많이 알고 계신 건 3분 동안? 3분 이상? 하여간 3분이죠. 3자입니다. 예. 오늘 다이어트 한다고요? 접시에다가 샐러드를 이렇게 싸가지고 드레싱도 없이 먹었어요. 이 접시 설거지 얼마나 하실 것 같으세요? 물에 휘휘 헹군 끝이죠. 삼겹살 먹은 접시는요? 이건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칫솔질은 오늘 뭐 먹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설거지는 뽀도독 끝났다 엎어놔요. 근데 이를 오른쪽 왼쪽 맨 뒤에 어금니는 이제 다 닦은 것 같아. 다음 일을 닦아볼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 이가 닦였는지 안 닦였는지도 모르고 거품이 막 나면 다 닦였다고 착각하고 살았었어요. 그래서 이가 다 닦였나? 이걸 알게 되면 칫솔질을 오늘은 30초만, 어느 날은 10분씩 하셔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우리가 하루에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2번을 닦는다고 가정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하나씩 꼼꼼하게 닦으시면 10분은 넘어 걸립니다. 그럼 우리가 그동안에 열심히 닦았던 칫솔질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막 닦죠? 그럼 거품이 나요. 입안에 하나 가득 차가지고 어쩔 수가 없게 되면 그때 한번 뱉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닦죠? 막 닦아요. 그 다음에 거품이 또 나면 그 다음에 뱉어요. 그러고 나면 물로 헹구면 끝이죠. 이게 일반적인 우리들의 열심인 칫솔질입니다. 누가 조사를 해봤대요. 45초랍니다. 3분도 안 되는 거죠. 3분은 무지하게 긴 시간이에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10분씩 닦는다는 건 정말 오래 걸리는 거고요. 그렇게 오래 안 닦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치과 질환이 계속 머무르고 있는 거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칫솔질 방법에 있어서 오늘 말씀드리면서 공식이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 첫 번째는 도구를 골라야 됩니다. 도구를 고를 때 1번은 S입니다. S는 소프트입니다. 부드러운 칫솔을 골라야 된다. 그리고 칫솔모가 많은 칫솔을 골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연필 잡듯이 잡아야 됩니다. 왜요? 부드러워야 되니까. 두 번째 원칙은 우리가 그동안에 이를 닦을 때 움켜잡고 어떻게 닦았냐면 이렇게 닦았던 거죠. 그런데요, 닦으실 때는 그 닦는 자리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원칙은 입을 벌리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라고 얘기합니다. 오픈. 어디를요? 입을 벌리라는 얘기죠. 입을 벌려서 여기를 닦아보자. 그럼 이쪽을 닦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닦죠? 이쪽을 닦으라고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여기를 또 막 이렇게 열심히 닦아요. 근데 깨끗하게 설거지 하려면요, 박공기 10개를 한꺼번에 문지르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한 개씩이요. 그래서 세 번째 원칙은 한 개씩입니다. 오죠. 한 개씩 닦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에 우리는 칫솔질을 뭐라고 배웠냐면 치아를 깨끗하게 닦는 거다라고 배우셨어요. 잘못된 말입니다. 칫솔질은 치아와 잇몸을 닦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잇몸 쪽으로 칫솔을 지금보다 깊이 집어넣으셔야 돼요. 깊다는 영어로 deep입니다. 그 네 가지가 원칙이에요. 자, 한번 치아 모형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S, 부드러운 칫솔을 어떻게 해요? 연필 잡듯이 잡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입을 크게 벌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그랬죠? 한 개씩이요. 자, 요거 한 개만 닦아보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치아를 요렇게 제가 돌려봅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문지르거나 이렇게 문지르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 상태에서 칫솔을 약간 잇몸 쪽으로 기울입니다. 이거하고는 확연히 접촉 면적이 다릅니다. 뭘 닦는다고 그랬죠? 치아와 잇몸의 경계부. 자, 이 상태에서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동글. 몇 번이나요? 20번쯤 닦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개씩 닦는다고 그랬죠? 이렇게 닦으셨으면 어떻게 해요? 칫솔을 반드시 띄어서 다음 치아에 90도, 45도 밀착. 요게 올바른 칫솔질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치아를 하나씩 정말로 꼼꼼하게 닦으시면 대략적으로 10분 정도가 걸립니다. 하루에 10분의 시간 투자면 평생 동안 임플란트 없이 사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렇게 칫솔질을 한 개씩 꼼꼼하게 하시더라도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치아와 치아가 이렇게 맞닿은 부분이에요. 그 맞닿은 부분에는 바깥쪽에서든 안쪽에서든 칫솔털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안에 그 치아끼리 닿아 있는 면을 다 더해보면 면적이 얼마나 되냐면 손바닥만큼 된답니다. 그럼 결국은 치아 사이를 안 닦으셨다는 얘기는 손바닥만큼의 세균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이사이는 이렇게 생긴 치간 칫솔이라는 걸 쓰셔야 됩니다. 이 치간 칫솔은 처음 쓰시면 되게 무서워들 하세요. 그런데 이 사이에다가 구멍이 어딨니? 라고 찾아서 구멍이 있으면 그 구멍 사이로 이렇게 밀고 들어갔다가 이렇게 빠져나오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건 잇몸이 다치지 않도록 부드럽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치아와 치아 사이의 구멍 사이즈에 맞는 크기를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과 의사나 치과 위생사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 사이즈가 얼마만지 정확한지 알려드리려면. 근데 우리가 보통 가까운 데서 사서 쓰고 있는 것들은 치간 칫솔 털이 되게 얇습니다. 이걸 제가 환자분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털 달린 이쑤시개예요 라고 얘기해요. 걔는 치간 칫솔은 아닙니다. 안 쓰시는 것보다는 좋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치과에서 정확한 치간 칫솔 사이즈를 처방받아서 쓰시면 더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전동 칫솔은 기본적으로 원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머리가 동그랗고 이렇게 막 도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볼 때 칫솔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떠는 게 있습니다. 방식은 이렇게 두 가지가 거의 다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그 두 가지가 전부 다 사람 손으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빨리 움직입니다. 그 얘기는 치아에 닿는 접촉 횟수가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잘못되면 손으로 톱질하는 것보다 전기톱 쓰는 것처럼 훨씬 더 많은 해를 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쓰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닦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중요합니다. 일단 전동 칫솔은 어떤 제품을 사용하시든 간에 절대로 누르시면 안 됩니다. 올려만 놓는 겁니다. 칫솔질 하실 때 뭐하고 비슷한가 하고 보면 밖에서 빗자루질 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무언가를 쓴단 말이죠. 근데 땅바닥에다 대고 빗자루를 이렇게 대고 문질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슬슬슬슬 쓰는 거죠. 이게 빗자루의 털의 탄력성을 이용하는 겁니다. 손으로 쓰는 칫솔, 전동 칫솔 전부 다 이에 빗자루질 한다고 생각하시고 힘을 주지 마시고 진동 혹은 내가 움직이는 손의 움직임이 칫솔 털에 의해서 이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절대로 누르시면 안 됩니다. 이게 1번이에요. 두 번째로는 손으로 움직이는 칫솔은 내가 이렇게 움직여야 닦일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전동 칫솔은 칫솔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대고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동 칫솔은 힘 빼고 이에 올려만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보통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전동 칫솔을 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이가 다칩니다. 그래서 힘 주지 마시고 하나하나씩 움직이지 않고 올려놨다가 이동, 올려놨다가 이동 이런 방식이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닦으시는 이게 첫 단계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닦을 때 소리가 난다는 건 이쪽 물체와 반대쪽 물체가 부딪혀서 나는 소리예요. 그럼 결국은 두 개가 싸우고 있다는 얘기죠. 싱크대에서 설거지 하실 때 프라이팬을 갖다 놓고 철수세미로 문지르면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수세미가 오래 쓰면 닳아서 없어지죠? 반대쪽에는 프라이팬 코팅이 긁히죠. 그런데 부드러운 스펀지로 닦으시면 프라이팬은 안 긁혀요. 그래서 결국은 칫솔질을 할 때 소리가 난다는 건 이가 망가지든 칫솔이 망가지든 둘 중에 하나가 망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칫솔이 빨리 망가지는 게 이가 망가지는 것보다 낫겠죠. 그래서 힘줘서 닦으시는 분들은 칫솔을 쓸 수가 없다고 그러세요. 일주일이면 벌어진다, 한 달이면 벌어진다. 이 칫솔은 너무 벌어져서 못 쓰겠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칫솔을 샀더니 3개월 동안 안 벌어지고 잘 쓰고 있다. 무슨 얘기죠? 내 치아가 망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칫솔이 망가지는 게 낫겠죠. 물론 제일 좋은 건 프라이팬도 살아있고 스펀지도 살아있고, 그럼 결국은 살살 닦으셔야 두 가지를 다 살리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접촉 면적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치아면에 닿아서 흔들어야 됩니다. 그 물로 헹구는 거에 관련된 인터넷에 떠도는 루머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치과에 관련돼서 칫솔질 하기 전에 칫솔에다 물을 묻히는 게 좋으냐 안 묻히는 게 좋으냐, 그 다음에 칫솔질 하고 난 다음에 물로 10번을 헹궈야 되냐 5번을 헹궈야 되느냐, 이 두 가지가 다 인터넷 루머입니다. 우선은요, 칫솔이 입안에 들어가면 어차피 물이 있어요. 그죠? 입안에 다 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미리 물에 담그냐 안 담그냐는 거의 의미는 없어요. 이 얘기는 왜 나왔냐면 물에 많이 적셔지면 치약이 칫솔에 있는 물에 녹아서 연마제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마른 칫솔에 묻혀서 해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마른 칫솔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데다 일에 처음 대면 그 자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칫솔을 물에 적시시거나 혹은 손으로 이렇게 한번 터세요, 칫솔털을. 그래서 칫솔털이 부들부들해진 다음에 치약을 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묻히나 안 묻히나 큰 차이는 없다. 두 번째로 칫솔질이 다 끝났어요. 자, 그럼 우리가 칫솔질을 했는데 우리가 한 행위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1번, 치아면에 붙어있는 세균막을 흐트러놨어요. 물로 헹구냐 안 헹구냐 중요합니까? 의미 없죠. 다 흐트러놨으니까. 두 번째로는 또 뭘 했냐면 치약을 이에 발랐어요.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왜요?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불소가 이를 딱딱하게 만들어준답니다. 불소의 농도가 중요하대요. 그런데 양은 중요하지 않답니다. 치약을 많이 쓸 필요는 없대요. 치약을 많이 짜서 쓰시면 치약회사만 돈을 버는 거예요. 치약의 적정량은 중국집에서 짜장면 시키면 위에다 완두콩 같은 거 올려주잖아요. 딱 그 정도 사이즈가 정상 크기예요. 전 연령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조금 짜서 쓰시는데 뭐가 중요하죠? 접촉 시간이 중요하답니다. 오래 닦으셔야 돼요. 그러면 치아에 오랫동안 불소가 붙으면서 이가 딱딱해집니다. 자, 칫솔질이 끝났어요. 그럼 그 다음번에 퇴퇴 뱉어내시겠죠. 자, 물로 헹구면 불소가 씻겨 나갑니다. 그러면 안 헹구시면 접촉 시간이 더 오래 지속되겠죠. 적은 양의 치약을 쓰시면 칫솔질 끝난 후에 치약의 맛을 거의 느끼실 수 없습니다. 또 다른 거는 치약이 환 맛이 많이 나는 것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뭐하고 비슷하냐면 목욕 안 하고 향수 뿌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화한 맛이 나는 치약일수록 칫솔질 시간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너무 강한 자극, 향이 없는 치약을 쓰시면 적은 양으로 충분한 불소 접촉을 얻고 뱉어낸 후에 안 헹구면 다음 무언가를 먹을 때까지는 이가 계속 딱딱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치약의 권고사항으로 뒤에 써 있습니다. 자기 전에는 이 불소 치약으로 양치를 하고 난 후에 뱉어내고 물로 헹구지 마십시오가 아예 명시가 돼 있어요. 치약이에요. 살던 것과 달라서 어색할 수도 있지만 오늘부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치과 의사가 고대부터 가장 최근까지 하고 있는 일은 이를 고치는 일입니다. 고장난 데를 금을 넣어주고 혹은 빼고 요즘은 임플란트 같은 걸 심어주고요. 그런데 그 옛날부터 치과 의사의 한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닦으면 치과 의사도 정부의 건강보험도 다른 사보험도 필요 없이 국민 모두가 자신의 치아로 평생 동안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해 오셨던 분들이 각 시기마다 있었습니다. 아마 2023년도에는 그게 저인 것 같아요. 제가 매일 강의 때마다 하고 다니는 얘기가 있습니다. 치아가 건강한 치아다. 이를 깨끗하게 닦기만 하면 대부분의 치과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개인의 습관인 거죠. 조금만 노력하시면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개운하다라는 표현은 되게 주관적이라 실제적으로는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치아 표면에 음식물 찌꺼기 혹은 세균막이 붙어 있으면 거칠거칠한 느낌이 듭니다. 혀로 앞니를 이렇게 한번 쓸어보셨을 때 매끈한 느낌이 드는 거, 뽀득한 느낌이 드는 거, 이건 완전히 제거가 잘 된 거거든요. 근데 제거가 되려고 하면 접촉 면적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춧가루는 다 빠졌지만, 김가루도 다 빠졌지만 치아 표면에 세균막이 붙어 있다고 하면 그건 개운치 않은 느낌을 만들고요. 이 개운치 않은 느낌 속에서 음식물이 부패가 되면서 입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혀로 만졌을 때 일단 거칠거칠한 느낌이 나거나 매끈하지 않은 느낌이 나면 그 자리엔 칫솔이 덜 닿은 겁니다. 마트나 편의점 같은 데 가보면 칫솔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칫솔을 고르십니까?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분들은 칫솔을 집에 엄마가 사다 놓은 걸 꺼내서 쓰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세대가 조금 젊어지면서 각자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골라서 사기도 하고 인터넷에서 어떤 칫솔이 좋은가라는 것들을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도구를 사려고 그러면 이 도구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칫솔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막을 조절하는 도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현미경적인 일을 하고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칫솔이 의료기기로 분류가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지금 공산품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칫솔 머리통의 크기가 칫솔 선택하는데 1번의 기준입니다. 치아는 한 개씩 닦아야 된다라고 지난번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치아 하나보다 칫솔 머리가 크면 안 좋은 칫솔인 거죠. 자, 칫솔 머리의 크기들을 한 번씩 좀 살펴보면서 치아의 크기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칫솔이 이만한 놈이 있어요. 몇 개를 덮죠? 한 5개 쪽까지 닦을 것 같아요. 한 4개쯤은 닦이죠. 예. 자, 다음 칫솔 한번 보겠습니다. 이 칫솔은 어떤가요? 이것도 머리가 상당히 큽니다. 한 3개는 충분히 덮이죠. 이것도 칫솔 머리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이즈가 조금 더 줄어들어 보겠습니다. 얘는 일회용 칫솔을 제가 갖고 왔는데요. 이건 또 조금 줄어들죠. 그리고 그 다음 칫솔을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1개 반에서 2개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요런 정도의 크기가 가장 큰 크기입니다. 내가 쓸 수 있는 칫솔 중에 가장 큰 사이즈는 어금니 2개를 넘지 않아야 됩니다. 조금 더 좋은 칫솔을 보겠습니다. 이제 치아 하나 크기인 칫솔이 나오죠. 이게 훨씬 더 조금 전 칫솔보다는 좋은 칫솔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좋은 칫솔이 있습니다. 치아 하나보다 훨씬 더 작은 칫솔입니다. 칫솔 머리 크기를 잠깐 살펴봤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뭘 닦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걸레를 들고 이렇게 문질러서 닦는 거 하고요. 손가락 끝에 걸레를 끼우고 이렇게 문질러서 닦는 거 하고 어느 게 더 꼼꼼하게 닦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크면 꼼꼼하게 닦을 수 없습니다. 이 꼼꼼하다라는 용어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작은 단위입니다. 뭘 닦는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현미경적인 세균을 닦고 세균과 싸우는 도구가 칫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칫솔의 머리통이 크면 절대로 정교하게 세균막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1번, 머리가 작은 칫솔을 고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치아에 붙어있는 세균막을 조절한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치아에 밀착해서 세균막을 흔들어서 제거하거나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죠? 치아에 접촉하는 면적이 많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칫솔모가 많아야 됩니다. 자, 칫솔 한번 보시겠습니다. 듬성듬성한 거 보이십니까? 치아면에 닿는 면적이 극히 적다는 얘기입니다. 눈으로 볼 때 이렇게 듬성듬성하면 안 좋은 칫솔입니다. 자, 두 번째 칫솔은 머리통은 크긴 한데요. 중간에 빈 공간 엄청나게 많이 있죠. 이렇게 빈 공간이 듬성듬성하게 있으면 세균막이
중간이 제대로 닦일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머리가 큰 건데 얘는 칫솔이 조금 더 많이 심어진 것 같긴 하죠. 하지만 이것도 빈 공간이 많습니다. 자, 다음 칫솔 한번 보겠습니다. 이 칫솔은 칫솔모가 정말 빽빽하게 차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효율적인 칫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 두 번째 점 뭐라고 말씀드렸죠? 칫솔모가 많이 들어있는 걸 고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머리 크기 작아야 된다. 두 번째, 칫솔모가 많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칫솔모의 끝부분이 치아면에 닿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칫솔모의 끝부분이 뭉툭해야 닿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마트에서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칫솔을 미세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미세모 모양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칫솔 털 끝부분이 뾰족뾰족하게 갈라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보통 우리가 미세모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부분에 칫솔 머리 쪽에는 칫솔모가 굵고요, 끝부분으로 가면서 점점점 얇아집니다. 얇아지면 나중에 뭐가 되는 거죠? 점이 됩니다. 치아에 접촉면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접촉점이 생기는 거죠. 또 다른 칫솔을 하나 보시면 이 칫솔은 두 종류의 칫솔이 꽂혀 있습니다. 뾰족한 칫솔이 있고요, 중간부에는 뭉툭한 칫솔이 섞여 있습니다. 자, 끝부분이 뾰족하고 중간이 뭉툭한 칫솔을 섞어 놓은 걸 마케팅 용어로 이중 미세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아에 닿는 건 어디죠? 끝부분에 뾰족한 부분만 닿습니다. 접촉 면적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끝부분을 평평하게 잘라놓은 칫솔은 보시는 것처럼 치아에 접촉면으로 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부분이 뾰족한 칫솔은 세균막을 조절하는 데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왜 우리는 미세모를 좋아하는 걸까요? 고춧가루가 기가 막히게 빠집니다. 이쑤시개가 엄청나게 꽂혀 있거든요. 그런데 칫솔질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음식물 찌꺼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현미경적인 세균과 싸우는 일이기 때문에 음식물 찌꺼기를 다 제거했다고 해서 칫솔질이 완료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설거지하기 싫어서 접시 물에다 휘휘 흔들고 나면 설거지가 다 끝났다라고 느끼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음식물 찌꺼기가 다 떨어져 나간 하얀 접시 표면 같지만 손으로 만져보면 미끄덩미끄덩한 게 있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하는 시점은 언제죠? 접시가 깨끗해 보일 때 그 미끄덩거리는 기름때를 닦는 게 설거지입니다. 칫솔질은요, 화장실에 가서 이 하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없이 깨끗해 보이는 그 상태가 세균과 싸우기 시작하는 칫솔질을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머리가 작고요, 칫솔이 빽빽하게 칫솔모가 심어져 있고, 그리고 그 칫솔모가 평평하게 잘려져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종합해보면 작은 머리통에 많은 칫솔모가 꽂혀 있으려면 칫솔모 한 가닥은 가느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가느다란 칫솔모가 어떻게 가느다란 거죠? 끝까지 동일한 굵기로 아주 얇은 거죠. 끝만 뾰족한 게 아니고요, 빽빽하게 심어진 칫솔. 이런 칫솔들은 손으로 만져보면 톡톡한 느낌이 듭니다. 얇은 나뭇가지를 여러 개 뭉쳐놓은 것 같은 느낌이죠. 하지만 하나하나들은 부드럽기 때문에 잇몸에 상처를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칫솔 고르실 때 이거는 힘 있고 좋아, 이게 아니고요, 이거는 부드럽게 비단같이 닦이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고르시는 게 맞습니다. 비싼 게 좋으냐라고 물어보면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치과의사인데, 치과의사도 이렇습니다. 경력이 20-30년쯤 됐고, 제가 이제 교정 전문인데 교정 치료를 열심히 그동안 해왔어요. 이제 이런 사람이 치료비를 조금 높이 받는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어딘가에 좋은 자리에 좋은 인테리어 해놓고 치료의 질은 별로 안 좋은데 마케팅으로 비싼 치료비를 받는 병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파악하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저품질의 칫솔을 비싸게 판매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공도 많이 들었고 생산비도 많이 들었을 것 같으니까 이 정도 가격이 맞겠다라고 생각하는 제품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싸게 좋은 제품은 없다. 이건 정답인 것 같아요. 모든 경우에 있어서요. 그래서 제품의 가격은 제가 이제 칫솔 공장 사장님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저희 치과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도와달라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품을 생산하는 데는 필요한 공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공정을 촘촘하게 나누고 조금 더 세밀하게 관리하면 비용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비용을 감당하실 수 있는 사장님들이 국내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범한 수준에서 소비자가 좋아하는 정도의 머리통이 크고 뾰족뾰족한 미세모를 갖고 있는 칫솔을 만들어서 파시는 분들이 가장 많고요. 근데 우리 건강을 생각한다고 하면 일정 부분에 적은 비용이지만 투자는 하실 필요는 있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제가 쓰고 있는 거는 작습니다. 매우 작고요. 그 다음번에 전동 칫솔도 같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에 쓰는 칫솔을 다른 종류를 쓰고 있습니다. 다른 종류라는 건 기본적인 원칙은 같지만 형태가 다른 걸 쓰고 있습니다. 일단 머리통이 작고 칫솔모가 빽빽하게 꽂혀 있고 칫솔모가 부드럽고 가느다란 게 좋은 칫솔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칫솔 가지고 이를 한 개씩 한 개씩 꼼꼼하게 닦으면 대략적으로 한 10분에서 15분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침에 바쁘잖아요. 바쁘니까 한 치아당 20번에서 30번 움직일 걸 전동이 대신해주면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동일한 효과를 얻는데 시간 단축을 위해서 전동 칫솔을 쓰고 있는 거죠. 점심때에는 대충 닦습니다. 고춧가루만 빼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저녁에는 앉아서 꼼꼼히 닦아서 보통 손으로 닦고 그 다음에 마무리로 그거보다 훨씬 더 작은 칫솔을 씁니다. 이 작은 칫솔은요, 요만한 칫솔이에요.
시중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마트에서 살 수 있는 거는 머리통이 이만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쓰고 있는 건 그보다 머리가 훨씬 더 작죠. 이걸 일반적으로 저녁 때 하나씩 꼼꼼하게 닦을 때 씁니다. 칫솔모도 보시면 칫솔모가 많고 평평하게 잘려진 이렇게 생긴 칫솔을 가지고 잘 닦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보다 훨씬 더 작은 놈을 하나 더 씁니다. 이제 이거를 들고요, 칫솔질을 한다고 보면 이렇게 닦습니다. 근데 제가 강의할 때마다도 보여드리지만 이렇게 앉아서 이를 닦고 있으면 사람들이 저건 참 무슨 인생에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저 짓을 하고 있나 인간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닦는 게 가장 깨끗하게 닦을 수 있다고요. 물론 이것도 절대로 힘줘서 누르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이를 하나씩 닦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드시냐면, 아, 이게 닦인 거구나 하는 느낌을 완벽하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전에는 소파에 기대 앉아서요, 혹은 침대에 앉아서 한 손으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보면서 이렇게 닦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는 전동 칫솔을 쓰고요, 점심 때는 대충 닦고, 저녁에는 손으로 머리가 작은 칫솔 두 종류를 사용해서 칫솔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중요한 거, 치간 칫솔 꼭 쓰고 있고요. 입안에 있는 세균이 보통 800종 정도다, 연구에 따라 좀 다르지만 800종 정도다라고 하면 칫솔에도 동일한 식구들이 이사가서 살고 있겠죠. 그러니까 칫솔에도 세균이 많습니다. 근데 무슨 짓을 하든 우리 입안보단 깨끗해요. 그러니까 칫솔 보관에 너무 그렇게 고민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건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1순위로는 우리나라처럼 샤워기로 다 청소하시죠. 이걸 습식 화장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칫솔은 가급적이면 화장실 안에 보관하지 마시고 바깥쪽에 보관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사무실에서 점심시간에 칫솔질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서랍 안에 넣지 마시고 연필꽂이에 꽂아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건조가 가장 중요합니다. 칫솔 살균기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칫솔 살균기를 꼭 쓰시고 싶으시면, 별로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만 쓰시고 싶으시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뚜껑을 닫으셔야 됩니다. 축축한 걸 집어넣으시면 효과가 엄청나게 떨어지거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UV라고 얘기하는 전구가 들어있는데요, 이게 어디 있냐면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컵 소독기에 들어있습니다. 정말 세균이 100% 죽느냐? 별로 그렇지는 않아요. 이건 기본적으로는 잘 깨끗하게 멸균된 것들에 세균이 다시 증식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세균을 막 죽여주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은 건조, 그리고 사서 들고 계신 게 있다면 반드시 축축하게 젖은 거를 뚜껑 닫지 마시고 건조시켜서 작동을 시키시면 그래도 효과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새 칫솔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세균이 안 묻은 깨끗한 칫솔. 두 번째로는 칫솔모의 끝부분이 마모가 되지 않은 칫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놈하고 싸워서 누군가가 이기고 진다고 따지면 한 놈이 많이 맞으면 모양이 변형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는 되게 딱딱합니다. 칫솔은 부들부들하죠. 그래서 올바른 방법으로 닦으시면 칫솔모의 변형 없이 되게 오래 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새 칫솔이 좋은 칫솔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칫솔이 변형되지 않도록 오래 쓰실 수 있다라고 하면 그분의 칫솔질 방법이 가장 완벽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칫솔은 언제 바꾸시냐면 끝이 요만큼 벌어지면 바꾸시는 거예요. 이렇게 꽃이 필 때까지 쓰시는 거 아닙니까, 칫솔은? 그런데 내 칫솔이 어느 회사 어떤 제품이든 간에 끝부분이 요만큼 벌어지는 게 3개월 이내에 벌어진다고 하면 무조건 힘줘서 치아 손상을 시키면서 칫솔질 하고 계신 겁니다. 저희 치과에도 정말로 완벽하게 닦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1년이 돼서 왔는데도 입안에 티끌 하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100% 건강하신 분들이요. 이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이겁니다. 선생님, 이 칫솔은 제가 쓴 지 6개월이 지났는데 칫솔 모양이 그대로예요. 이거 더 써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입안이 가장 깨끗합니다. 2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칫솔이 벌어져서 새 칫솔로 바꾸시는 분들이 입안 상태가 가장 안 좋습니다. 애들은 치아가 조그매요, 전니는요. 그리고 입도 작습니다. 그러면 손잡이도 짧고 머리도 작은 거,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번에 나이가 조금 들면 머리가 커지고 입안도 커지고 이도 커지고 연구치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보통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이때쯤 되면 연구치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는 거의 같은 칫솔을 쓰시면 됩니다. 그 전에는 유아용, 어린이용 정도로 사이즈가 조금씩은 달라지면 돼요. 하지만 본질이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 작은 머리통에도 칫솔모가 빽빽하게 부드럽게 심어진 걸 선택해서 고르시면 되는 거죠. 다들 지금 애들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은 치과에서 고생해보신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애한테 그것만 피하게 해줘도 평생 동안 얼마나 행복하게 살지 모릅니다. 뭘 가르치셔야 되죠? 저녁 때마다 칫솔질을 가르치셔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요? 제대로 된 방법으로 가르치셔야 됩니다. 보통 6개월쯤 되면 이가 처음 나옵니다. 그러면 태어나서부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되기 전까지 이 기간 동안에는 전니가 있고 영구치가 있고 그 다음에 영구치가 완전히 다 나오고 이런 과정들이죠. 나이 마음 먹은 아저씨, 아줌마도 치과에 가면 칫솔질을 열심히 하셔야겠는데요, 이렇게 치석이 많이 생겨서는 건강하게 못 사세요 라고 얘기를 듣는 판에 5살, 6살, 10살짜리 애가 스스로 칫솔질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기본적으로는 보호자분들이 봐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애들의 칫솔질은 놀이입니다. 자기가 평생 동안
칫솔질을 잘하고 살 수 있는 연습 과정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자기 전에 한 번은 보호자분이 꼼꼼하게 잘 닦아주셔야 됩니다. 이 꼼꼼하게 보호자분들이 잘 닦아주시려면 보호자분들이 제대로 칫솔질하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방송을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지난번에 칫솔질 열심히 하는 방법 SOOD 뭐 이런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일단 내가 잘 닦아야 우리 집 애들 닦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들은 입안이 조그맣단 말이죠. 그러니까 칫솔도 좀 다른 걸 써야 되는 건 분명히 맞아요. 자, 처음에 애가 태어나서 한 6개월 돼서 첫니가 나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아, 이제 이를 닦아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뭘 하죠? 어린이용 칫솔을 찾습니다. 그런데 실리콘으로 돌기를 만들어 놓거나 손가락에 끼워 놓거나 하는 것들은 안타깝게도 아무것도 안 닦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칫솔 모양으로 생긴 걸 쓰셔야 돼요. 이게 1번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애들이 칫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놀아주셔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칫솔을 잠깐 보시면 지금 보시는 이 칫솔은 뾰족뾰족한 실리콘 고무 돌기입니다. 이걸로는 아무것도 안 닦입니다. 그냥 애가 불편할 뿐이에요. 반드시 칫솔 모가 꽂혀있는 칫솔을 처음부터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번엔 칫솔질이 서투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칫솔모를 심어놓고 이렇게 돌리면 이가 닦일 거니 하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정상적인 칫솔 형태에서 많이 벗어나 있죠. 안 닦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칫솔 형태처럼 생긴 걸 고르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가장 정상적인 칫솔 형태로 생긴 칫솔들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칫솔들 중에서 어느 걸 골라야 될까?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들 칫솔도 고르시는 건 똑같습니다. 머리통은 어른보다는 더 작겠죠. 그런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칫솔 모의 길이도 짧습니다. 그 얘기는 동일한 굵기의 칫솔모를 짧게 자르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더 뻣뻣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애들용 칫솔을 사실 때는 그 칫솔로 보호자분이 양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닦던 거 애 입안에 넣기 싫으시면 버리시고 그 똑같은 제품을 사셔도 되지만, 내 입에 들어갔을 때 불편감이 느껴질 정도의 뻣뻣한 칫솔이면 절대로 애 입안에 드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마트 같은 데서 널어놓은 게 있으면 제일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은 칫솔을 잡으시고 손톱에다 문질러 보는 겁니다. 이렇게요. 요 손톱 살에 자극이 느껴진다 그러면 이건 뻣뻣한 칫솔이에요. 애 입안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아픕니다. 어른용 칫솔 고르듯이 칫솔모가 듬성듬성하게 꽂혀 있으면 안 좋은 칫솔이에요. 왜냐하면 보호자분이 애들 칫솔질을 해줄 때는요, 내일을 닦는 것보다 훨씬 더 세게 문질러세요. 내 입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부드러운 걸 써야 됩니다. 또 다른 거 하나는요, 칫솔이 보통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걸 잡고 애들이 조금 나이가 들었어요. 한 3살, 4살. 나도 칫솔질을 해보겠다. 그리고 막 놉니다. 그 노는 과정 중에 대부분의 애들은 칫솔을 씹습니다. 그래서 애들 칫솔은 금방 망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장난감처럼 갖고 놀면서 연습하는 칫솔은 따로 두시고, 보호자용 칫솔을 장 안에 넣으셨다가 똑같은 칫솔이죠. 이걸 꺼내서 칫솔질을 해주시고 다시 넣으셔야 돼요. 이건 의미가 있는 칫솔질. 그리고 애가 씹고 노는 건 칫솔에 적응하는 겁니다. 이 씹고 놀던 칫솔로 칫솔질 해주시면 칫솔모가 다 뭉개져 있기 때문에 칫솔질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호자용 칫솔을 따로 두시라는 거. 그리고 애들 같은 경우에는 칫솔을 잡고 막 이렇게 움직이다가 잘못해서 플라스틱으로 자기 잇몸을 찍으면 너무 아프기 때문에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애들 칫솔은 칫솔 대가 부드러운 고무 같은 걸로 커버가 되어 있는 거, 한 번 더 코팅이 되어 있는 걸 고르시면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목적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따른 올바른 도구를 선택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칫솔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막과 싸우는 일입니다. 고춧가루 같은 음식물 찌꺼기를 빼는 건 보통 우리가 이쑤시개라고 부릅니다. 칫솔은 이쑤시개가 아닙니다. 칫솔 머리가 되도록이면 작은 거, 칫솔모가 부드러운 거, 그리고 빽빽하게 꽂혀 있는 거. 그래서 내가 손으로 문질러 봤을 때 이게 너무 부드러워서 이걸로 닦이겠어? 이런 느낌이 드는 칫솔이 좋은 칫솔이고 세균과 싸울 수 있는 칫솔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오늘 화장실에 꽂혀 있는 칫솔 손으로 한번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가글은요, 주성분이 입안에는 세균을 죽이겠다고 하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세균이 죽느냐? 진짜 죽는데요. 그러니까 열심히들 팔고 있겠죠. 근데 우리 몸 안에는요, 같이 살고 있는 세균들이 꽤 많습니다. 그냥 아무 쓸데없이 같이 사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우리 몸에 도움을 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유익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번에 나쁜 짓을 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유해균이요. 근데 가글은 다 죽인대요. 모조리 다 죽인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유해균이 너무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치과의사가 처방하거나 그래서 일시적으로 화학적으로 세균의 숫자를 줄일 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매일 이만한 병을 사다 놓고 쓴다든가 핸드백에 넣고 다니면서 심심할 때마다 한다든가 하면 우리 몸에 입안에 있는 세균들이 전부 다 죽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세균과 다른 것들이 번식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통 우리가 곰팡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글을 오래 쓰시면 입안에 곰팡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캔디다증이라고 해서 하얀색 곰팡이가 피는 게 있어요.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가 다 다른 종류예요. 근데 가글은 주로 박테리아를 죽여요. 그러고 나면 그 자리에 빈 땅이 생기잖아요. 그 빈 땅에 이제 새 입주자들이 들어와요. 그게 이제 보통 곰팡이류입니다. 그래서 매일 쓰시면 안 돼요, 가글은요. 근데 마케팅이 너무 심한 거죠, 지금 가글 관련돼서.
일단 기본적으로 칫솔이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칫솔 위에 있는 놈이 있습니다. 칫솔을 대체할 수 있거나 너무 바쁘면 나는 오늘 칫솔질을 안 할 텐데 이건 꼭 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치간 칫솔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뭘 쓰겠냐? 그러면 치간 칫솔을 쓸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잇몸 질환의 시작은 이와 이 사이에서 시작한답니다. 충치는요, 어렸을 때는 씹는 면이 썩지만 나이가 들면 이와 이가 맞닿은 면이 썩습니다. 그러면 충치 예방과 잇몸 질환 예방을 통해서 얻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깨끗한 부분은 어디죠? 치아와 치아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간 칫솔을 반드시 쓰셔야 되는데, 우리 이가 여러 군데에 닿은 면이 있잖아요. 이 닿은 면들을 다 더해서 면적을 계산해 보면 어느 정도의 면적이 나오냐면 손바닥 크기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치아 사이를 안 닦으시는 건 손바닥 면적만큼의 세균을 입안에서 안 닦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병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치간 칫솔을 쓰셔야 됩니다. 치간 칫솔이 밖에 나가면 되게 많이 팔아서 치과 의사로서 되게 좋아졌는데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이 품질이 안 좋은 것들이 한 20개, 30개씩 박스 속에 들어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포장이 돼가지고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내 몸에 들어가는 거고 안쪽에 연약한 살에 닿는 거니까 사실은 좋은 제품을 고르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1번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가운데 철사가 되도록이면 가느다라야 됩니다. 이게 1번입니다. 근데 그거 찾기 되게 어렵죠. 두 번째로는 치간 칫솔 주변에 있는 털이요, 칫솔모가 되도록이면 가느다랗고 길어야 됩니다. 그래서 철사 테두리에 털이 송송송송송송 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은 사실 치간 칫솔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철사 주변부로 얇은 털이 길게 배치된 치간 칫솔을 쓰시는 게 제일 좋은 치간 칫솔입니다. 이게 보시는 것처럼 치간 칫솔이 아주 가느다란 것부터 시작해서 사이즈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이만큼 커지면 그 다음번에 뭐죠? 이끼리 닿는 면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가 빠진다는 겁니다. 이만큼 넓어지면요. 그런데 도대체 내가 어떤 크기의 치간 칫솔을 써야 효율적으로 닦을 수 있을까? 그래서 치간 칫솔의 크기를 선택하시는 요령은 집어넣어 봤을 때 이렇게 뻑뻑한데 이거를 그냥 넣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맞는 사이즈를 쓰셔야 돼요. 헐거운 거를 여러 번 넣었다 뺐다 하시면 철사에 의해서 이나 잇몸이 다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간 칫솔은 정확하게 맞는 사이즈를 한 번만 넣었다 빼시는 겁니다. 자, 치간 칫솔 사이즈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치간 칫솔을 쓰는 게 좋을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예 보세요. 자, 이 치간 칫솔을 가지고 이 사이 공간에 치간 칫솔을 집어넣는다고 하면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조금 굵은 치간 칫솔을 넣어보겠습니다. 얘도 이렇게 집어넣었다 빼는 순간 치간 칫솔이 들어가서 헐렁헐렁한 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굵은 쪽으로 넘어가면 치간 칫솔이 들어가면서 약간 낑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얼추 맞았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를 집어넣으면 이제는 치간 칫솔을 집어넣을 때 저항감이 느껴지면서 눌려서 들어갑니다. 이게 맞는 사이즈입니다. 이래야지 양쪽 면을 완벽하게 닦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치간 칫솔은 그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크기를 선택한다 라고 하는 게 맞고요. 이걸과 사이즈가 맞으면 하루에 천천히 넣었다가 빼는 한 번의 동작만으로 그날의 세균막 관리는 가능합니다. 자, 이제 넣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 건데요, 앞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치아 사이에 치간 칫솔을 집어넣으려고 들면 어영차 쑤셔 넣고 싶어 해요. 이렇게 넣으시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즈가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이게 지금 아랫니입니다. 아랫니는 이렇게 치간 칫솔을 수평으로 대시는 게 아니고요, 약간 잇몸을 향해서 올려만 놓습니다. 올려만 놓고 구멍아 어딨니? 그리고 살살 달래면 이렇게 구멍에 찾아서 들어가요. 입구를 지나갔다고 생각이 드시면 약간 올라간다라는 느낌으로 집어넣으시면 안 찔리고 넣으실 수 있어요. 그랬다가 그 방향대로 그대로 빼십니다. 자, 빠르게 움직여보면 잇몸을 향했다가 구멍을 찾고 들어가면 올라가는 방향으로 넣었다 뺀다. 요게 하루에 한 번이면 잇몸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치간 칫솔 올바른 사용법입니다. 그런데 치간 칫솔은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가운데 철사가 있고요, 그 테두리에 칫솔모가 심어져 있는 게 가장 기본적인 치간 칫솔 형태입니다. 언제 바꾸느냐? 1번, 내가 잘못 집어넣으면 철사가 휩니다. 그렇겠죠? 가느다란 철사가 들어있으니까 철사가 휘어서 집어넣는데 덜덜덜덜덜 걸린다. 바꾸셔야 돼요. 그 다음번에 이건 어떻게 만드냐면 칫솔털을 다 놔두고 철사를 비비 꼽니다. 그럼 그 비비 꼰 철사 사이에 치간 칫솔 털이 빠져나오지 않게 엉키는 거겠죠? 근데 쓰시다 보면 풀려요. 그러니까 치간 칫솔은 송송 털이 빠집니다. 오래 쓰시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치간 칫솔 털이 좀 빠졌네? 이러면 바꾸셔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치간 칫솔은 아주 가느다란 경우는 한 일주일, 그 다음에 치간 칫솔이 좀 두꺼운 경우, 이런 경우는 한 2주일 정도 쓰시면 새 걸로 바꾸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서, 얼마 만에 바꿔요? 라고 물어보면 한 일주일에 한 번은 새 걸로 바꾸세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자, 염증이라는 게 생기면 건드리면 피가 납니다. 내가 사과를 씹어 먹었는데 피가 묻었다. 이건 중증이에요. 큰일 난 겁니다. 왜냐하면 밋밋한 자극에도 피가 난다는 얘기죠. 그런데 칫솔질 할 때 피가 난다? 그 얘기는 뭐죠? 특정 부위의 그 잇몸 테두리에서 염증이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너무 박박 문질러서 다쳐서 피나는 건 제외하고입니다. 그런데 치실을 넣었어요. 치간칫솔을 넣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피가 난다. 무슨 얘기죠? 거기에 염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사과 먹을 때도 괜찮아. 칫솔질 할 때도 피가 안 나. 그런데 치간칫솔을 넣었더니 피가 나. 치아 사이사이마다 염증이 있다는 얘기예요. 잇몸 질환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치간칫솔이 들어갔다 나올 때 피가 나면 그 자리에 염증이 있다. 어떻게 하죠? 닦아야죠. 다음날 또 닦습니다. 그러면 또 피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매일매일 치아 사이 치간을 관리하시면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 후에는 피가 나는 게 없어집니다. 염증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치과에 가셔서 그 사이에 굳어버린 치석이나 이런 게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현재 염증을 만들고 있는 원인 물질들을 내가 매일 청소하면 일주일 안에 피나는 건 없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치간칫솔은 칫솔과 마찬가지로 기계적인 세정입니다. 치약은 세균을 없애는 데 도움이 주는 게 아니에요. 치약은 치아면에 불소를 발라서 이를 딱딱하게 만드는 겁니다. 칫솔질은 기계적인 세정. 치간칫솔은요? 똑같습니다. 무언가를 묻힐 필요 없이 기계적으로 빗자루질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넣었다 빼시면 됩니다. 수학 공부를 먼저 하고 국어 공부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국어 공부를 하고 수학 공부를 하면 성적이 오를까요?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쓰시면 됩니다. 이런 인터넷 가십거리가 돌아가는 거는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치간칫솔을 먼저 쓰고 난 다음에 칫솔질을 하면 칫솔질 할 때 치약이라는 게 있죠. 이 치약이 치간 사이에 훨씬 더 잘 묻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치아 사이에 불소가 더 잘 들어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으로 사실은 치간칫솔을 먼저 쓰고 칫솔질을 나중에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 건데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소라는 거는 세균막을 뚫고 치아면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치간칫솔은 언제든 꼭 쓰시기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은 치간칫솔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빡빡하게 삐뚤삐뚤한 치아들이 있는 데는 어쩔 수 없이 고기 부분만 치실을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건 손에다 이렇게 감고 이렇게 감아가지고 이렇게 닦으라고 하는 게 가장 많이 알고 계신 방법이에요. 근데 어떤 일을 할 때 되게 중요한 건 이 손이 안정감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허공에서 움직이시다 보면 잘못하면 넣다가 이 몸을 찌르거나 빼다가 반대쪽 치아를 치거나 이런 일들이 생겨요. 다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실을 써야 할 경우라면 추천드리는 건 만들어진 일회용 치실을 쓰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일회용 치실은요, 물어서 끼우는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긴 게 일회용 치실인데요. 사실 여러 번 쓰셔도 됩니다. 이 치실을 치아에 집어넣을 때는 앞니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세요. 근데 잘못 집어넣다 보면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실을 이렇게 두시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꼭 물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 잇몸을 찍을 때까지 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어넣는 게 가장 안정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실을 이렇게 쓱싹쓱싹 톱질하듯이 문지시면 이가 깎여요. 많이 다칩니다. 그래서 치실은 반드시 어떻게 움직이실 거냐면 위아래로 움직이실 겁니다. 위아래로요. 근데 이 위아래도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한 번에 움직이시는 게 아니고요. 조금씩 움직이고 또 조금씩 움직이고 조금씩 움직여서 한 2mm 정도씩 움직여서 조금씩 내려갔다가 다시 조금씩 올라오는 겁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어금니 쪽에 치실을 집어넣을 때 뻑 들어가고 그 다음에 뻑 빼내고 이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뭘 닦는다고 생각하시냐면 치아와 치아가 맞닿은 부분을 닦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치아와 치아가 맞닿은 부분은요, 씹으면서 움직여서 쥐들이 닦인대요. 이가 딱딱하게 고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이 움직여서 닦인답니다. 그러니까 실을 쓰실 거면 이쪽 면에서 위아래로 천천히 움직여서 살살살살 닦으시고 반대면에 가셔서 반대쪽도 위아래로 짧게 움직여서 닦으시는 거지 이렇게 넣었다 빼시면 잘못하면 크게 다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치실은 말씀드린 대로 제한된 공간에만 사용합니다. 삐뚤삐뚤해서 치간칫솔 들어갈 수 없는 공간. 그리고 절대로 옆으로 문지르지 마시고 위아래로 짧게 움직이셔야 하는 거. 그리고 손에 감아서 쓰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일회용 칫솔을 쓰시면 좋겠다는 거. 이런 정도가 치실에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치실은요, 실 가지고 청소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강의할 때마다 제 손을 보여드리는데 치아 표면이 이렇게 매끈하다고 생각을 하면 실 하나 가지고 힘들지만 닦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치아 표면은 이렇게 매끈하지가 않답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대요. 아무리 문질러도 이 틈바구니에 있는 세균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치실은 효용성이 많이 떨어지는 도구예요. 그래서 1번의 도구로 치실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치실은 치아 사이를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밀고 들어갈 때 뻑뻑한 느낌이 들어서 이가 다칠까 봐 거기에 초치를 좀 해놨어요. 그걸 그래서
왁스가 붙어있는 치실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생산되는 치실들은 대부분 다 왁스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이 한 줄이 아니고요. 펼쳐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의 실들이 겹쳐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겹쳐져 있는 사이로 이를 닦는 게 치실입니다. 그래서 치실은 절대로 옆으로 문지르시면 안 되고요. 위아래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죠? 잇몸에서부터 아랫니로, 아래쪽은 아래 잇몸에서부터 위로 올리는 거지 이렇게 옆으로 톱질하듯이 문지르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공간이 넓은 경우에는 스펀지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도 있고 털실 같은 형태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1번으로 선택하셔야 될 도구는 치간 칫솔입니다. 치실은 언제 쓰냐면 치간 칫솔의 가장 작은 사이즈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삐뚤삐뚤한 경우, 이 경우에만 치실을 권하고 있어요. 일단 집에서 혹시라도 스케일링 효과가 있는 칫솔이라고 써있는 광고물이 있으시면 그 칫솔은 다 버리세요. 거짓말입니다. 치아면에 붙어있는 딱딱하게 굳어있는 치석은 집에서 뗄 수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걸 써서 스케일링 한 것처럼 개운한 효과가 있어요. 느낌이 있어요. 라는 건 느낌이 있을 뿐이지 치석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칫솔이나 치간 칫솔 가지고 치석이 떨어질 수는 없고 그게 아무리 작은 칫솔이라도 스케일링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목표는 스케일링을 받으신 후에 다시 스케일링을 받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자, 큰 모형을 제가 가져왔는데 이쪽에 있는 이 작은 것들을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어금니 칫솔이다 혹은 첨단 칫솔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첨단이라는 건 끝부분이 뾰족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건 뭉툭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생긴 작고 동그랗게 생기고 끝부분이 이렇게 생긴 놈들은 구석구석 닦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근데요, 저는 칫솔질의 일정 부분 헌신적인 사람으로서 전 국민이 다 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꼼꼼하게 닦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나는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면 누군 써야 되느냐? 일단 첫 번째로는 위아래 이가 많이 삐뚤삐뚤하셔서 일반적인 칫솔 가지고는 온전히 접촉하기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은 머리통이 작은 걸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정치료 중이신 분들은 이에 뭐가 붙어 있어요. 그럼 이 붙어 있는 테두리 주변으로 잘 안 닦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정장치 붙여 있는 분들 반드시 닦으셔야 되고요. 또 되게 중요한 거 있습니다. 애들이 저 뒤에서 어금니가 나와요. 6살쯤 되면 잇몸에서부터 잇몸을 뚫고 어금니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근데 앞에 있는 여기 있고 나오는 이는 여기 있죠. 그럼 얘는 음식물이 쌓여요. 지가 못 닦습니다. 그런데 이 첨단 칫솔이라는 놈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꺾여서요. 앞에 니를 피해서 뒤에 니에 씹는 면을 닦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영구치가 나오는 애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반드시 이 꺾어진 칫솔, 첨단 칫솔, 어금니 칫솔을 들고 계시다가 나오는 이를 닦아주셔야 그 이에 씹는 면이 썩는 거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웬만큼 올라오면 홈메오기 하셔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제가 부르는 이 칫솔의 이름은 사실은 싱글 브러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개짜리 손가락만한 칫솔 가지고 이를 하나씩 닦으셨으면 좋겠다라는 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냄새 원인은 되게 다양한데요. 속에서 올라오는 입냄새도 있답니다. 그건 이제 치과 영역은 아니지만 상당히 퍼센테이지가 낮고요. 대부분은 입에서 난답니다. 입에서 나면 음식물 찌꺼기가 부패하면서 나는 냄새겠죠. 물론 오늘 내가 뭘 먹었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긴 하겠지만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구석구석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 그 음식물 찌꺼기를 먹고 살면서 부패한 냄새를 내는 세균들을 조절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일 많은 데가 어디죠? 치아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치아 사이예요. 그래서 칫솔질보다는 치간 칫솔을 쓰시는 게 입냄새 예방에는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데는요, 혓바닥을 확대해서 보면 아주 작은 돌기들로 이루어졌답니다. 이 돌기들 사이사이에 음식물 찌꺼기가 세균이 껴서 냄새를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혀를 반드시 닦으셔야 되고, 혀를 닦으시면 입냄새에 많으면 60-70%까지를 줄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혀는 열심히 닦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칫솔질이 다 끝나고 나시면 혀를 쭉 빼가지고 칫솔로 이렇게 닦습니다.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이게 일어나죠? 그래도 또 참고 한 번 또 닦고. 근데 이렇게 생긴 돌기들이요, 요 사이사이에 칫솔모가 안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오바이트만 쏠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긁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혀는 반드시 긁어야 된다. 그래서 혀를 닦는 도구는 텅 클리너, 텅 스크레이퍼라고 불러요. 유리창 닦을 때 이렇게 뽀고덕뽀고덕 긁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긁는 걸 쓰셔야 돼요. 그런데 그 긁는 거가요, 날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손으로 만져봤을 때 여기는 되게 뾰족하고 날카롭게 마무리가 잘 됐네 라고 하는 제품을 고르셔야지 뭉툭한 걸로는 잘 안 닦인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드러워서 실리콘이라 혀에 상처를 주지 않아요. 잘 안 닦여요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쇠로 된 거든 플라스틱으로 된 거든 내가 손으로 만져 봤을 때 끝부분이 뾰족하게 날처럼 가공된 걸 고르시는 게 맞습니다. 되게 재밌는 거는요, 그렇게 생긴 혀 클리너를 사시면 저녁 때 식사를 하시고 커피도 한 잔 드시고 칫솔질을 열심히 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면서 혀도 열심히 닦으세요. 그리고 내가 다 닦았다는 생각이 드시면 그때 날이 있는 혀 클리너를 꺼내서 혀를 한번 긁어보세요. 커피가 나옵니다.
놀랍게도요. 오렌지 주스를 드셨으면 오렌지 주스가 나와요. 이게 혀를 긁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아무리 닦고 칫솔로 닦아도 긁으시면 눈에 보일 정도의 무언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음식물 찌꺼기가 계속 저류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도요, 혀의 돌기 부분을 상처를 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피날 때까지 긁으시면 안 됩니다. 올려놓고 살살, 그죠? 살살 두세 번 정도만 긁으시면 되고요. 또 다른 거 하나는 혀에는 미뢰라는 게 있는데 이게 돌기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돌기 중에 끝부분이 하얀 애도 있대요. 그러니까 진짜 백태도 있고요. 혀 끝부분이 그냥 하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얀 걸 없애시겠다고 미친 듯이 긁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적당 수준만. 하루에 자기 전에 한 번, 두세 번 정도만 가볍게 긁으시는 걸로. 이렇게 쓰시면 입냄새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확연히 줄어들었구나 하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도구는 많습니다. 수많은 도구들이 나와 있는데 내가 항상 주로 쓰는 도구들이 있어요. 손에 익은 거.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거. 선택하시라고 그러면 수많은 도구 중에 손에서 놓으시면 안 되는 도구. 두 가지는 칫솔과 치간 칫솔입니다. 이 칫솔과 치간 칫솔 두 종류가 구강 건강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금리를 했다고 그러면 금으로 씌우는 거죠. 그 한 50만 원쯤 된다고 가정을 해보시자고요. 물론 치과마다 비용은 다 다르겠지만 한 50만 원 정도 비용을 치과 의사한테 꼭 내고 싶으시면 대략적으로 짧게는 한 10년 가까이 이를 방치하시면 치과 의사한테 50만 원 내실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되게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된 사람들만 큰 돈을 치과에서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생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예방하시면 그 비용들 그리고 그 불편감들을 다 줄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하루에 2번은 무조건 칫솔질을 하셔야 됩니다. 점심시간에는 안 닦으셔도 돼요. 하지만 아침과 저녁에는 반드시 닦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귀찮은데 가글만 하고 말아야겠다. 이건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목욕 안 하고 매일 향수 뿌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구강관리의 가장 중요한 90% 이상은 기계적인 세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빗자루질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나머지 10% 속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다양한 보조도구들이에요. 근데 이 90%를 간과한 채로 10%에 매달리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치과에서 제일 많이 하시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선생님 요즘 제가 사는 게 너무 피곤한지 잇몸에서 피도 나고 이래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대놓고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잇몸에서 피가 난다고 피가 나는 경우는 없어요. 잇몸에서 피가 나는 건 더러워서 그렇습니다. 자, 피가 난다는 건 염증 반응이라고 얘기하는데, 염증 반응은 지저분한 게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게 염증 반응이에요. 제일 쉬운 건 모기가 무는 거죠. 들어왔다. 가렵죠? 부어요. 그 다음번에는 빨개집니다. 잇몸은요? 지저분한 게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빨개집니다. 그리고 부어요. 그리고 열도 납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다 못 느끼고 있어요. 왜요? 잇몸이 원래 빨간 데다가 전 국민이 염증입니다. 그러니까 난 다 염증인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빨간데 몰라요. 부은 것도 몰라요. 왜요? 다 부었으니까. 그런데요, 그 자리에 지저분한 게 있으면 우리 몸에서 그놈들과 싸우려고 하는 우리 쪽 병사들을 보낸답니다. 그게 가끔 TV에 나오는 백혈구 이런 애들이에요. 그럼 그런 애들이 가서 막 전투가 일어나는 데가 염증 반응인데 어떻게 가요? 혈관을 타고요. 저 동네에 염증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백혈구 같은 애들을 보내려고 순식간에 혈관을 새로 쫙 깝니다. 그래야지 빨리 갈 거잖아요. 그렇게 새로 생긴 혈관들은 바람만 불어도 터집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자리에 피가 난다? 새로 생긴 혈관이 있다. 우리 몸에서 염증이라고 이미 인지하고 있다. 주인님 도와주세요. 여기를 좀 닦아주세요. 그 신호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닦다 피가 나면 피난다 그러고 딴 데를 닦으시죠. 거길 닦으셔야 됩니다. 물론 부드러운 칫솔로 살살 달래가면서 닦으시면 피나는 것도 줄어들고 염증도 가라앉아요. 중요한 건 뭘 드시거나 칫솔질할 때 피가 난다는 건 염증이 제법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칫솔질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과에 가셔서 염증의 근본적인 원인 물질이 이에 딱 달라붙어 있는 것들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일이 선행될 필요성은 있는 거죠. 우리나라 국민 건강보험이라는 데가 있죠. 그 건강보험 중에 외래 다빈도 질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얘기는 입원 환자 빼고 병원에 일상적으로 걸어 들어와서 나 아파요 한 사람들이 보험료를 받아간 순위가 있어요. 1위가 치주질환입니다. 국민 1등 질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 예산이 그쪽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겠죠. 예전에 재밌는 연구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런 연구를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집단의 사람들한테 치과 의사 한 분이 이를 닦지 말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3주 동안 이를 안 닦은 사람들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입에서 냄새가 나고 그 다음번에 잇몸에서 피가 질질 나더래요. 그래서 그때 자 이제 닦으세요. 그래서 이를 닦았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원상태가 됐대요. 무슨 얘기냐면 잇몸의 초창기 염증은 잇몸 살의 염증입니다. 그 살의 염증은 닦으면 100% 원상태의 건강한 상태로 돌아간대요. 그런데 3주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염증이 뼈를 망가뜨리기 시작한답니다. 그럼 우리가 이가 있으면 이의 테두리에는 뼈가 있을 텐데 처음 염증은 어떻게 해요? 뼈 위에 살에만 염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3주, 4주, 5주, 6주 동안 이가 꾸준히 잘 안 닦였으면 뼈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잇몸뼈가 녹아서 없어지면 다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가 흔들리는 거죠. 그러다가 빠지는 게 잇몸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뿌리가 드러났나 보다. 혹은 뭘 잘못해서 이가 흔들리나 보다. 이게 아니고요. 안 닦아온 세월, 잘못 닦은 세월이 길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늘부터라도 칫솔질을 바꾸시면 잇몸뼈가 녹아서 내려가는 거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칫솔질의 힘이에요.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피나는 거랍니다. 그래서 피가 나면 사람들이 피난다 그러고 싸울 때도 코피가 나면 코피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외부에 지저분한 게 혈관으로 바로 들어가면 사람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대요. 그래서 피가 많이 흘러서 죽는 게 아니고요. 들어온 게 혈관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이 터져 있는 자리는 빨리 봉합을 해야 됩니다. 지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염증 상태의 잇몸에는 혈관이 완전히 열려 있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열려있는 혈관을 통해서 잇몸의 세균들, 염증 물질들이 온 몸으로 피를 타고 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하고 연관성이 있을까요? 고혈압, 당뇨병, 치매, 신장질환, 뇌졸중, 조산, 저체중아, 성기능장애, 이런 모든 전신질환과 잇몸질환이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논문은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입은 전신 건강의 입구예요. 이 입구를 관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걸 드시고 운동을 하셔도 몸 안으로 뭐가 쏟아져 들어가요? 염증 물질이 매일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 잘 닦아도 건강하게 오래 치매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조건 칫솔질과 치간칫솔 사용입니다. 이 두 가지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크게 효용성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살을 빼려면 1번 적게 드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홈쇼핑에서 뭘 제일 많이 팔죠? 먹는 거를 팔아요. 뭐 하나라도 입안에 덜 집어넣어야 살이 빠질 텐데 뭘 더 집어넣으면서 살이 빠지길 바란다는 거죠. 이 치과도 똑같습니다. 이걸 먹으면 잇몸이 건강해져요. 이걸 바르면 건강해져요. 또 뭐 유산균을 먹으면 어때요? 온갖 얘기들이 다 나오지만 기본은 선사시대부터 변한 게 없어요. 닦아야 된다는 겁니다. 손으로 움직여서 닦아야 되는데 도구는요, 딱 두 가지입니다. 칫솔과 치간칫솔. 이 두 가지 도구만 충실히 쓰시면 주변부에 다른 거 다 치우셔도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한편으로 보면 좋은 도구를 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도구라고 얘기하는 거는 뭘 기준으로 닦으시는 거냐면 내가 살을 닦는다고 생각하고 도구를 고르세요. 잇몸 질환은 어디서 생기냐면 이와 잇몸의 경계부에서 생깁니다. 이 표면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경계부요. 경계부에는 절반은 어디 닿죠? 딱딱한 이빨에. 절반은요? 살에 닿습니다. 근데 그 살의 이름을 우리가 점막이라고 불러요. 이 점막은 피부와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 점막은 어디 있어요? 눈이요. 젖어있는 피부를 점막이라고 부르죠. 콧구멍 안쪽에. 자, 눈이나 코 안쪽을 닦을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러운 거를 입안에 넣으신다고 생각하시고 칫솔을 고르시면 돼요. 뾰족한 거 고르시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끝부분이 잘 연마가 돼 있고 아주 가느다란 부드러운 칫솔을 고르시는 게 잇몸 건강에 최적인 칫솔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마사지라고 얘기하는 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근육 마사지 같은 경우는 주물러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제 피가 잘 돌아요. 그래서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노폐물을 내보내고 좋은 것들을 집어넣어보자, 이제 이런 측면이 있고요. 또 다른 거는 이런 데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문지르면 이 부분의 피부가 각화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 얘기는 외부에 저항할 수 있을 정도로 방패가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칫솔로 꼼꼼하게 칫솔질을 한다고 생각하고 잇몸을 살살 문지르시면 잇몸 자체가 딱딱해지는 각화 효과가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칫솔질 하실 때 내가 잇몸을 마사지해서 등 닦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솔로 살살 문지르다고 생각하시고 대신 상처가 나게 문지르시면 안 되기 때문에 부드러운 걸로 여러 번 마사지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마사지 효과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글이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칫솔질을 하거나 구강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행위의 목적성과 부합하느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세차장에 갔어요. 이걸 뿌립니다. 세차가 끝났다 그러고 나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물을 고압 세차건으로 뿌려도 가서 이렇게 만져보면 흙먼지가 쭉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전부 다 솔로 문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뿌리는 거, 가글을 하는 건 치아면에 붙어있는 세균막에는 큰 효과가 없어요. 솔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 안에 들어있는 무슨 성분이 약간의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선택을 한다 그러면 소를 드셔야 되는 게 잇몸 건강의 1번이에요.
보통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남들과 제일 비슷하게 먹고 사는 사람이 가장 건강하게 삽니다. 나는 건강을 위해서 이걸 하고 있어. 이걸 아침마다 먹어.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 특정 성분의 편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삼시세끼 잘 먹고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런 거 잘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잇몸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내가 이걸 골라 먹겠다라고 하는 거는 안 챙기셔도 된다는 거고요. 그저 건강하게 여러 가지 잘 씹어 드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충치에는 있습니다. 충치는 기본적으로 당분 때문에 생깁니다. 그 당분이 뭘 만드냐면요. 입안에서 산을 만든답니다. 시큼한 거요. 그래서 가장 나쁜 게 당분과 산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맛이 당분과 산성이랍니다. 그래서 편의점에 가보시면 애들이 1순위로 주워드는 거 새콤달콤 젤리입니다. 그게 가장 맛있어요. 카페에 가보세요. 제일 많이 팔리는 거 뭘까 있을까요? 커피. 뭐라고 얘기하죠? 산미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죠. 산성입니다. 그 다음번에는요 유자에이드, 레모네이드.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치아 건강을 위해서는 새콤달콤을 내가 얼마나 먹고 있느냐 요걸 좀 보시는 게 맞아요. 세균이 있는데 세균을 죽이는 살균제 같은 성분들이죠. 그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가장 확실하게 입안에서 작용하는 성분명의 이름이 클로렉시딘입니다. 약국에서도 일반 의약품으로 개인이 구매하실 수 있어요. 처방전 없이도. 그런데 이제 우리 몸 안에 세균이 많답니다. 아무 나쁜 짓도 안 하는데 그냥 같이 살고 있는 애들, 그 다음에 나쁜 짓 하는 놈들, 그 다음에 얘네들이 우리 몸에서 좋은 일을 하는 세균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약품이라는 건 얘네들을 안 가리고 다 죽여요. 그러니까 이 화학약품을 매일 정기적으로 입안에 집어넣는 건 어떤 종류가 됐든지 권장할 만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을 매일 쓰시는 건 건강에 그리 좋지 않아요. 치과에서는 이 사람이 정말 잇몸염증이 심해요. 그래서 칫솔질을 알려드리고 치과 의사가 큰 덩어리의 나쁜 놈들을 다 제거했고 그다음에 저 구석에 흘러들어가는 부위에도 약을 넣어서 걔네들을 좀 컨트롤하고 싶다. 그러면 그때는 클로렉시딘 같은 약품을 처방을 해드려요. 대신 짧게 쓰시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2주 동안 쓰시고 다시 체크받으러 오세요. 이런 식의 다양한 처방을 통해서 우리 몸에 유익한 세균들은 유지하면서 나쁜 놈들을 어떻게 선택적으로 죽일 건지에 관련된 소위 처방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화학약품은 환자분들이 임의로 선택하셔서 매일 몸에 집어넣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스케일링이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맨날 환자분들한테 오늘 스케일링 안 해요? 이러고 물어보시는데 근데 스케일링이 뭔지는 아세요? 이러고 물어보거든요. 사실 우리가 단어를 아는 것과 그게 실제적으로 정확히 뭔지를 아는 거는 꽤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칫솔질을 안 했어요. 괜찮아요. 내일 닦으면 돼요. 내일도 안 닦았어요. 이제 슬슬 안 괜찮기 시작해요. 그런데 한 달을 안 닦았어요. 그럼 그 안 닦아서 남아있는 것들이 굳습니다. 그런데 그 굳는 초창기는요 현미경으로 봐야 될 정도로 얇은 막이 굳는데요. 이게 굳고 굳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치석입니다. 얼마 동안 안 닦은 거예요? 몇 달 동안 칫솔이 한 번도 안 닿은 자리에만 치석이 생긴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그렇게 거품을 내고 양치를 하고 있는데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을 할 정도로 치석이 있다는 얘기는 그 자리에는 6개월 동안 칫솔이 한 번도 안 닿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건 내가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딱딱하게 굳어버린 덩어리를 떼야 되는데 성분은 뭐냐? 돌이죠. 미네랄, 무기질. 그리고는 죽은 세포 껍데기 이런 애들이 남아있을 거예요. 이 돌덩어리에는 병원성이 극히 적답니다. 그러니까 치석을 떼어낸다고 잇몸 질환이 낫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열심히 떼어주느냐? 거칠거칠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새로운 세균들이 달라붙어 살기에 환경이 좋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매끈하게 닦아서 집에서 집주인이 청소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게 스케일링이에요. 그 인생의 목표는 뭘까요? 치과의사의. 이 환자의 인생에서 스케일링을 없애는 겁니다. 오늘도 본인이 못 닦은 거를 청소를 도와드렸어요. 언젠가는 내가 없이도 집주인이 집에 곰팡이 쓸지 않게 잘 닦게 되길 바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도와주는 거지 스케일링을 통해서 잇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심한 경우에 있어서는 본인이 닦을 수 없을 정도로 저 깊은 데에 염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마취를 좀 합니다. 그리고 잇몸을 이렇게 열면 속 안에 있는 문제 있는 부분들이 보이겠죠. 그럼 그 안에를 치과 의사가 깨끗하게 다 청소를 하고 다시 잇몸을 이렇게 덮어서 꼬매주는 잇몸 수술 같은 경우도 있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잇몸 치료의 대부분은 청소입니다. 내가 닦을 수 없는 걸 누군가가 도와주는데 그렇게 닦다 보면 너무 아플 것 같으니까 마취를 하고 깨끗하게 닦아주는 거. 이걸 보통 우리가 치과에서 잇몸 수술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물론 그 방법에는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되게 중요한 건 잘 닦으시면 차근차근 잇몸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마취 없이도 내가 어느 정도까지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도 가라앉으실 수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치과의사가 도와주면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그걸 얻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난 잇몸 수술을 받았어 라고 주인이 손을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주인이 청소하지 않으면 누군가 청소업체에 와서 다 깨끗하게 치우고 나가도 몇 주일 안에 금세 집안에서 다시 곰팡이가 끼고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치과 치료, 특히 잇몸 치료의 기본은 칫솔질을 스스로 바꾸시는 겁니다. 과장되게는 전 국민의 100%가 잇몸 염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0%로 만들 수 있는 게 칫솔질과 치간칫솔의 사용입니다. 사실은 예전부터 건강하게 살려면 잘 씹어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잘 씹어 먹으려면 이도 건강해야 되지만 테두리의 잇몸뼈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 잇몸뼈가 튼튼하다는 얘기는 잇몸에 있는 염증 물질이 없다는 얘기고요. 이 얘기는 전신적으로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내가 단 5분, 10분에 손에 들고 있는 작은 칫솔이 내 수명과 내 건강을 지켜준다는 생각하시고 칫솔질, 치간칫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탕후루는 중국말이겠죠. 앞쪽에 있는 탕이라고 하는 거는 당입니다. 설탕이라는 얘기고요. 뒤에 있는 후루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잘 못 먹는 조그만 과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게 아마 몽골에서부터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과일 저장이 안 되니까 설탕에 잘 담가놓고 겨울 동안에 음식 보관용으로 저장용으로 사실 이 음식이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당분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잘 먹기 힘든 신과일들입니다. 이걸 섞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치아에 가장 안 좋은 건 치과 의사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당분과 산성이에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두 가지가 완벽하게 조합이 되어 있는 음식이 탕후루인 거죠. 드시고 싶으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치아 건강이라고 놓고 봤을 때 한쪽은 이제 충치입니다. 그 충치의 원인은 당분이에요. 그리고 그 당분으로 만들어지는 산성입니다. 자, 산성은 대부분의 경우 당분으로부터 만들어진다고 하고 있는데 이 탕후루는 산을 아예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 가지고 있죠? 내부에 있는 과일이에요. 새콤새콤한 과일을 당분이 싸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치아에 가장 안 좋은 걸 완벽하게 정제해서 이에 접촉시키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이 당분 자체 중에 이 단당류라고 하는 이런 정백당류나 이런 계통들은 녹아서 빨리 없어집니다. 끈적끈적거리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오래 끈적거리게 달라붙게 만드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게 젤리 같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끈적거리는 게 나빠 보이지만 이건 순식간에 녹아서 없어지긴 하는데요. 문제는 입안의 당분이 상당히 과량, 잔존하게 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당분이요. 일단 당분과 산성의 양일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소비자들이 파악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음식이 나빠요? 라고 물어보시면 1순위를 탄산음료와 젤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그걸 대체할 만한 것들이 바로 모가청, 유자청, 이게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 밑으로 조금 내려와 보면 빈도가 되게 많은 게 있습니다. 접촉 시간이 긴 거죠. 그게 커피류라고 볼 수 있어요. 모든 직장인이 손에 다 들고 다니면서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있는 산성, pH가 4쯤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음식도 중요하지만요, 나는 일주일에 한 잔씩은, 하루에 한 잔씩은 커피를 마시는 게 좋아. 드세요. 근데 커피는 왜 드세요?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죠. 맛이 있어서 먹습니다. 탕후루는요, 맛이 있어서 먹어요. 이거를 아주 과격하게 표현하면 쾌락 때문에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쾌락을 너무 즐기시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드시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이걸 대놓고 드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인기가 있으니까 막 여기저기 생긴단 말이죠. 지금은 고개만 돌리면 탕후루 가게입니다. 이게 언제 없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분들이 돈을 벌고 계시는 동안에 지금 여러분들은 치과 의사에게 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쾌락을 적당히만 즐기시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음식물 중에서 어떤 것들이 충치를 만들 건가, 그리고 사실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칫솔을 쓰고 어떤 치약을 쓸 건가, 이런 것들 고민하시기 전에 내 입안에 내가 어떤 음식을 넣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병원에서 환자분들에게는 한 2주 정도는 써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침에 내가 뭘 먹었나, 그리고 이 음식을 도대체 얼마 동안, 오랫동안 먹었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당분과 산성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지금 현재 시중에서 구매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류들은 대부분 다 당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부 다 설탕이 들어가 있고요. 그중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건 뭘까요?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거, 음료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료수를 얼마나 자주 빈번하게 먹느냐, 얼마나 많은 양을 먹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써보실 필요가 있어요. 또 다른 거 하나는 산성입니다. 산성분을 우리가 어디서부터 먹느냐, 보통 산이라고 얘기하면 냉면에 식초 넣는 거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모든 음식에 대부분 식초를 맛을 내기 위해서 조금씩 넣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먹고 사는데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산을 입안에 들어붙는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과연 산은 도대체 어디에 얼마나 들었나? 이것도 음료수에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음료수 뒤를 뒤집어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한 번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땡땡당, 땡땡산, 이런 것들이 써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건 구연산, 이런 것들입니다. 이 산성분을 놓고 보면 보통 pH가 7이면 우리가 중성이라고 합니다. 6, 5, 4, 3, 2 그러면 강산이죠. 모든 게 들어가면 다 녹여버릴 정도의 강산을 보통 pH 2짜리 위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바로 위에 뭐가 있냐면 레모네이드가 있습니다.
식초보다도 더 안 좋은 거죠. 조금 더 올라가면 콜라,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 계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게토레이나 파워에이 같은 스포츠 음료도 전부 다 강산성입니다. 에너지 음료라고 들고 계시는 하식스라든가 뭐 이런 음료들 있죠. 이것들도 산성입니다. 그리고 쭉 올라오다 보면 오렌지 주스, 레몬 주스, 사과 주스, 이것도 산성입니다. 그 위쪽에 탄산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커피, 맥주, 와인이 대략적으로 pH 4쯤 됩니다. pH 7이 중성이라고 말씀드렸고 pH 5가 되면 치아 표면에서부터 이가 녹아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충치의 초기고요. 그런데 우리가 막 마시고 있는 커피부터 시작해서 편의점에서 팔고 있는 모든 음료는 pH 4 이하입니다. 따라서 얼마나 카페에 자주 들락날락거리시느냐, 얼마나 편의점에 자주 들락날락거리시느냐. 그리고 제가 세상에서 제일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텀블러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텀블러가 항상 손에 들려 있거나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산성 음료를 한 모금 먹고 놔두고 하루 종일 치아를 산에 절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치아 성분이 산에 닿게 되면 이에서부터 칼슘과 인 같은 무기질이 빠져나갑니다. 이가 약해지는 겁니다. 푸석푸석해지는 거죠. 이걸 보통 우리가 다른 경우엔 뭐라고 얘기하냐면 뼈에서 칼슘이 빠지면 골다공증이라고 그럽니다. 치아는요, 칼슘이 빠지면 부서지거나 구멍이 뚫릴 수 있습니다. 이게 충치예요. 순식간에 칼슘이 빠지는 게 아니고요. 오늘 칼슘이 막 빠집니다. 그런데 빠져나간 칼슘이 침에서 돌아다니다가 이에 다시 일정 부분 붙는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단단해 보이긴 하지만 어떻게 해요? 칼슘이 녹았다가 빠졌다가 녹았다가 빠졌다가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자, 1년을 살아봤더니 빠져나간 칼슘의 양과 다시 붙은 칼슘의 양 어떻게 더 많았냐? 빠져나간 게 많았다. 그럼 이가 푸석푸석해지기 시작합니다. 1년을 또 그렇게 살았더니 이제는 칼슘이 너무 많이 빠져나간 상황이 됐어요. 그럼 그때부터 이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1년이 지나면 이에 큰 구멍이 보이고 그 구멍에 때가 끼면 그때 우리가 충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충치는 절대로 하루아침에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내가 어떤 걸 먹고 어떻게 관리했냐에 따라서 막을 수 있는 병입니다.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산성분이요. 그런데 그 산성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넣는 거 외에 당분이 들어가면 입안에 있는 세균에서 순식간에 이게 산으로 바뀐답니다. 그럼 당을 먹는 거는 2차적으로 산을 먹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다들 아시죠? 까만색 콜라에는 설탕이 엄청나게 들어있고 그 안에 산이 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게 뭐죠? 당을 덜 먹으면 좋겠다. 모든 음식점에 가보면 제로로 드릴까요? 이거 물어봅니다. 엄청난 마케팅이죠. 산성분은 그대로 있습니다. 무지하게 안 좋은 산성분은 그대로 놔두고 당을 빼내면서 마치 건강해진 것처럼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로나 그냥 콜라나 강산인 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음식 속에 당분이 들어있는데 초등학교 미만의 애들 그리고 초등학생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이 당분과 산성을 비벼놓은 겁니다. 그게 젤리죠. 먹어보시면 젤리 같은 경우도 표면에 하얀색 가루들이 붙어 있는데 그게 이렇게 혀에 대면 새콤한 느낌이 드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적당히 먹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난 남들과 비슷하게 시큼털털한 김치찌개를 좋아해.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김치찌개 먹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김치찌개를 삼시세끼 먹고 있어. 아니면 밥 먹는 과정 중에도 김치 국물을 계속 마셔.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도 아침에 일어나면 신김치 국물을 마시고 있어. 이건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제일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은 특별하지 않은 남들과 가장 비슷하게 먹고 사시는 분이 가장 건강합니다. 당분산성 얘기를 긴 시간 동안 드렸는데요. 초등학교 애들은 가장 큰 문제가 젤리 계통이나 아니면 어린이들 음료 같은 계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면 뭐가 되죠? 음료수입니다. 커피 같은 것들. 그리고 나이가 더 들면 맥주. 그리고 더 나이가 들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건강을 위해서 집에서 무언가를 만드십니다. 집에 유리병 속에 모과청, 유자청, 레몬청 이런 것들 담그시는 분이 되게 많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뭘 쓰는 거죠? 못 먹는 과일을 씁니다. 너무 신 거, 모과, 유자, 레몬. 그리고 거기에 뭘 집어넣으세요? 1대1로 설탕을 들어붓습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는 독약이에요 라고 얘기합니다. 치아에는 탕후루 이상으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그 액기스를 아침마다 건강을 위해서 한 숟갈씩 떠드신다면 치아는 심하게 녹아서 부식이 될 겁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탕후루 얘기하면서 당분과 산성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분과 산성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아, 이거 달아. 이거는 시어. 그렇죠? 이거 좀 조심해야겠다. 근데 오늘 저녁에요. 밥을 하나 공기에 퍼가지고 숟가락으로 푹 떠가지고요. 아무것도 드시지 말고 밥만 꼭꼭 씹어보세요. 밥이 답니다. 근데 탄수화물은 입안에 들어가면 아밀레이즈라고 얘기하는 입안에 있는 효소에 의해서 즉시 당분으로 바뀐답니다. 그 얘기는 밥을 먹는 것과 설탕을 먹는 것과는 별반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일 나쁜 건 뭐죠? 밥과 설탕을 비벼놓은 겁니다. 그게 빵입니다. 그리고 과자예요. 아침, 점심, 저녁 먹고 김치찌개 먹었으니까 칫솔질 꼼꼼하게 해야 되겠다 하지만 책상 위에 커피와 빵이 놓여 있습니다. 이것만 안 먹어도 건강할 수 있다는 얘기를 중세 시절부터 해오고 있답니다. 그런데 요즘 제일 유행하는 카페 중에 하나가 디저트 카페죠. 5만 가지 달달한 거를 올려다 놓고 그거를 골라서 종류별로 2시간 동안 앉아서 친구하고 수다를 떨면서 먹고 있어요. 쾌락은 적당히 즐기셔야 됩니다.
입안에 있는 당분, 기타 탄수화물 같은 당을 만들 수 있는 것들, 결국 최종적인 산을 생성할 수 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깨끗하게 제거하시는 게 칫솔질이라고 놓고 보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씹는 면에 있는 작은 홈 속에 끼어 있는 것들은 칫솔로 제거가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닦으셔도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하고 자기 씹는 면을 한번 보세요. 거기 뭐가 있습니까? 금이요, 레진이요. 이미 초등학교 때 그 자리가 다 썩어서 떼우셨어요. 그러니까 성인이 된 이후에 그 씹는 면의 충치가 다시 생길 가능성은 그리 크지가 않습니다. 물론 떼운 거 테두리에서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20대가 넘어간 분들은 칫솔질이 안 되기 때문에 씹는 면이 썩을까 봐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딜 걱정하셔야 되죠? 이와 이가 맞닿은 면을 걱정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가 충치가 생기는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칫솔질보다는 사실은 이 사이를 닦는 게 성인의 충치 예방에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럼 어금니에 씹는 면에 아직까지 레진 같은 거를 치료받지 않은 어린이들은 칫솔질 아무리 해도 이 홈에는 칫솔이 안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치아 홈 메우기라는 술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홈을 미리미리 안전한 재료로 메꿔주면 그 안에 당분과 세균이 침투할 가능성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충치 예방으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음식물 찌꺼기를 깨끗하게 닦아내서 산성분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물로 적당히 헹궈내셔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칫솔질 꼼꼼하게 하시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더운 물로 하면 설탕이 막 녹아서 없어질 것 같지만 문제가 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틈바구니 속에 들어가 있는 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접촉 빈도와 시간을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커피를 먹는다, 드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빨리 드세요. 2시간 동안 내내 절이지 마시고 빨리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1잔 드세요. 2잔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나는 커피가 책상 위에 계속 놓여야 된다. 큰일인 거죠. 그래서 접촉 시간과 빈도, 치과의사로서 환자분들이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대답은 입안에 침 말고 다른 게 없는 시간이 길수록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인터넷에서 되게 좋아하는 얘기예요. 탄산음료 먹고 난 다음엔 30분 지나고 나서 이를 닦아라, 뭐 이런 얘기들인데요. 보통 우리가 예전에 실험이 있었습니다. 입안에 당분을 집어넣고 나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얘가 산성으로 바뀌어서 이가 녹느냐. 대략적으로 3분에서 5분 정도가 지나면 치아 표면에서부터 칼슘 같은 게 녹아 나오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면 한 3분에서 5분 정도부터 시작해서 한 30분 정도의 시간 동안 이의 표면은 계속 녹아 나오고 있는, 어떻게 보면 푸실푸실한 상태가 됐는데, 거기다가 딱딱한 칫솔에다가 연마제가 들어있는 치약을 가지고 막 문지르면 이가 훨씬 더 심하게 깎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옳은 칫솔질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중성화가 돼서 이의 표면이 다시 딱딱해졌을 때 그때 음식물을 제거하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자마자 빨리 칫솔질을 하든가, 3분 이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3분 이내 칫솔질하는 건. 그게 아니면 다시 침도 돌고 물도 돌아서 치아 구강 환경이 중성이 되면 그때 칫솔질을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추천드리는 건 점심을 먹고 들어와서 커피도 마시고 물도 마시고,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오후 근무 시작하시기 직전에 이를 닦는 게 현미경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안전한 칫솔질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식사 후에는 어떻게 됐든 음식물 찌꺼기나 이런 것들이 큰 덩어리도 있고 당분도 있을 거고 산성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드시고 난 다음에는 마지막으로는 입가심으로 커피를 드시지 말고 맹물로 헹궈서 삼키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치아 건강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자, 충치는 당분과 산성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거의 모든 음식물들은 당분과 산성을 함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칫솔질의 생각이라고 고민해 보실 수도 있겠지만요. 세균이 먹는 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큰 덩어리의 밥풀이나 고춧가루는 제거하는 게 심미적으로 도움이 되고 멀리 봤을 때 도움은 되겠지만, 세균들은 숨어서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으로는 칼슘은 어쩔 수 없이 빠져나가서 우리는 충치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칼슘은 도로 붙습니다. 그 도로 붙는 과정을 원활하게 해줘서 밸런스를 잡아주는 게 충치 예방입니다. 이 밸런스를 잡을 때 첫 번째는 뭐죠? 치아 표면이 깨끗해야 칼슘이 다시 붙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아 표면을 깨끗하게 닦으시는 게 필요해요. 첫 번째고요. 자, 또 다른 거 하나는요. 그 당분을 다른 걸로 쓰는 방법이 있어요. 대체당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대체당을 쓰는 방법 중에 제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자일리톨이라고 하는 건데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세균이에요. 그런데 입안에 온갖 당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자일리톨을 주워 먹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자일리톨의 기본적인 원리는 이렇습니다. 설탕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 세균이 보기엔 분간이 안 갑니다. 설탕을 먹으면 힘이 나요. 근데 먹는 동안에 자기 에너지도 써야 돼요. 그런데 먹은 설탕이 자기가 쓴 에너지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줍니다. 자일리톨은요, 먹는 과정 중에 에너지가 소비되는데 생산되는 에너지가 제로예요. 그러니까 세균이 굶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자일리톨은 밖에 나가서 순댓국 드시고 나와서 자일리톨 껌을 짝짝 씹는 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왜요? 입안에 주워 먹고 살 맛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언제 드셔야 돼요? 이를
물을 100% 깨끗하게 닦으신 후에 세균들 꼬시는 용도로 주무시기 전에 드시는 겁니다. 그것도 100% 자일리톨을요. 그런데 시중에 돌아다니는 것 중에 100% 자일리톨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분을 줄이고 껌 씹는 것도 크게 도움은 안 됩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을 바꾸시는 게 현재 충치를 예방하는데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보통 이제 제가 오늘 탕후루 얘기를 드렸지만 탕후루가 뭔지 아세요? 그러면 사실은 탕후루의 정의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별로 없단 말이죠. 스케일링도 그렇습니다. 저희 치과에서 환자분들이 문을 스케일링 해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되물어봅니다. 스케일링이 뭔지 아세요? 스케일링은 치아 표면에 붙어있는 딱딱하게 굳어버린 이물질을 제거하는 겁니다. 돌덩어리 같은 걸 떼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밥을 먹었는데 눈에 보이는 지저분한 게 이에 없어요. 그런데 현미경으로 보면 얇은 세균막이 붙어 있답니다. 거기서 열심히들 세균들이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현미경적인 세균막에 한 달 동안 칫솔이 한 번도 안 닿으면 이게 굳는답니다. 두께가 얼마나 돼요? 현미경적 두께입니다. 이게 굳고 굳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치석이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치석이 생긴 자리는 짧게는 서너 달, 길게는 6개월 동안 칫솔이 한 번도 안 닿은 자리입니다. 우리는 매일 칫솔질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칫솔질 방법이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굳어버린 치석은 표면이 거칠거칠합니다. 그럼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훨씬 더 빠르게 달라붙고 잘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받아서 이 이물질을 깨끗하게 닦아내고 나면 면이 매끈매끈해집니다. 그러면 칫솔질의 효율성이 올라가고 건강해질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스케일링은 필수적으로 받으셔야 되는데 중요한 점은 뭐가 있냐면 내가 잘 닦아서 치석이 생기지 않도록 해서 치과에 갔는데 스케일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들으셨을 때 비로소 건강해지신 겁니다. 음식은 시대에 따라서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옛날 음식이 요즘 또 나오기도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중국, 몽골에서 겨울에 먹던 탕후루가 유행하고 있는데 되게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맛있게 먹는 건 좋습니다. 드시고 난 다음에는 닦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쾌락을 너무 즐기지 마시라는 거. 너무 자주 빈번하게 남들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드시지 말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자라나고 있는 애들을 키우고 계신 분들이요. 어렸을 때 당 섭취로 인해서 충치 발생이 많은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성인병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머니, 아버지가 사주시는 탕후루, 애 손에 들려있는 게 애가 나중에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겪게 될 원인 요소를 제공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애들 식습관은 보다 더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혀는 되게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균열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하고 봤는데 논밭 쩍쩍 갈라진 것처럼 혀 사이에 골이 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설균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인이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른다라고 하지만 되게 중요한 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냥 다르게 생긴 거예요, 남들과. 문제점이 생길 만한 거는요, 그 깊은 골짜기에 음식물 찌꺼기나 세균들이 많이 껴서 입에서 냄새가 나거나 혀에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그 내부를 꼼꼼하게 잘 닦아줘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별한 치료법도 없고 이게 절대로 암의 전조 증상 같은 건 아니라는 거죠. 또 다른 거는 하고 봤을 때 혓바닥에 희뜩희뜩한 것들이 묻어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은 우리나라 지도 모양이었는데 내일은 일본 지도 모양으로 바뀌고 이렇게 막 옮겨 다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지도설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진짜로요. 양성 지도형 설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일종의 염증인데요. 이것도 암과는 전혀 상관이 없답니다. 정기적으로 계속 혓바늘이 돋아요. 아니면 입병이 났어요. 이거를 자꾸 생기는 거라고 해서 재발성, 그 다음에 헐어요. 아프타성 구내염이라고 그럽니다.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염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대요. 그리고는 아파요. 그런데 좀 지나면 나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칫솔을 좀 덜 닦고 김치찌개 좀 덜 먹고 이러면서 조금 버티면 낫는 거고 실제적으로 이것 때문에 이게 암인가 걱정이 돼서 오시는 분의 빈도는 극히 적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암으로 발전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되는 게 구내염 자체가 암이 되는 경우는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로 자꾸 생기지만 스스로 없어지는 그런 아주 단순한 염증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거 하나는 여기 입술 부러뜨는 게 있어요. 이거 보통 우리가 헤르페스라고 얘기하는 건데 얘네들은 속에서 바이러스 같은 애들이 숨어 있다가 가끔 기어 나와 가지고 만든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물집 잡힌 게 잡혀요. 그랬다가 물집이 터지면서 닦지가 않고 이제 이건 헤르페스성 구내염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조금 다른 질병이긴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모든 경우에 있어서 다 점막에 상처가 난다는 거예요. 상처가 나면 그때부터 세균들이 신이 납니다. 여기 모여서 먹고 살 거 있다.
그 얘기는 입안이 깨끗하면 구내염의 지속 시간도 짧습니다. 그런데 입안이 관리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한 번 구내염이 생기면 세균들 모여 장소에 먹을 것도 많으니까 오래 간다는 거죠. 그래서 깨끗하게 구강 관리하시는 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구내염의 발생을 늦추지는 않아도 지속을 오래 가는 거를 막을 수는 있다. 빨리 낫게 한다는 거죠. 또 다른 건 치약 중에 거품을 내는 성분인 소디움 라우릴 설페이트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라우릴 황산염이라는 성분인데 이 성분이 구내염을 악화시키는 데 작용을 한다라는 논문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나는 원래 이 병이 너무 자주 나 이러신 분들은 치약만 소디움 라우릴 설페이트 계면 활성제 중에 SLS라는 성분이 없는 치약으로만 바꾸셔도 구내염이 훨씬 편해졌어 라고 다들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많이 생기시면 구내염에 있어서 제일 좋은 건 치약을 바꾸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보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구내염 생겼을 때 쓰는 약 중에 대다수는 구내염 상처를 덮어 놓는 겁니다. 외부 자극이 가해지지 않도록. 그 다음에 여기 약에 약간의 마취제나 항생제 성분을 집어넣어서 균도 좀 죽여보자 이런 것들이 주로 약이에요. 그런데 그놈들만 순식간에 어떻게 확 죽여버릴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나온 약이 알고 계신 알보치라는 약입니다. 그래서 그걸 대면 순식간에 그게 강산이에요. 강산으로 나쁜 놈들이 순식간에 짖어지는 거죠. 그러면 일순간의 고통이 있고 그 다음번부터는 치유 과정이 되게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격이 좀 모질어. 그러면 한 번에 착 짖어버리고 근데 난 도저히 그 짓을 못하겠다. 그러면 반창고 붙여놓고 나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오라메디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암이라고 그러면 되게 무섭습니다. 근데 그거를 한자로 바꾸면 종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양성이 있고 악성이 있는데 양성은 그냥 살이 찐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여기 양성 종양이 있습니다. 그러면 쫄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살이 찐 겁니다. 근데 가끔 갑자기 내 아래쪽 혀 옆에 뭐가 툭 튀어나왔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고 혀를 위로 들어보시면 이빨 붙은 양쪽 옆에 뭐가 이렇게 툭 튀어나온 게 있습니다. 그게 한쪽만 나와 있기도 하고 양쪽 다 나와 있기도 하고 양쪽 크기도 들리고 그래서 혀를 만져보면 또 딱딱해요. 큰일 났구나. 가끔 가다가 입천장을 만져봤는데 입천장이 맨질맨질 안 하고요. 입천장에 또 이게 툭 튀어나온 걸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다 있었어요. 그냥 오늘 발견하신 겁니다. 그걸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잇몸뼈에 생긴 양성 종양이라고 얘기해요. 뼈가 뚱뚱해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래쪽 턱뼈가 뚱뚱해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입천장이 뚱뚱해지기도 하고 또 어금니 저 뒤쪽이 뚱뚱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빨 뿌리 모양으로 올록볼록하게 뚱뚱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는데 아무 지장도 없고요. 커지지도 않아요. 그냥 관심도가 많으시면 이따 끄시면서 1년 전과 오늘이 커졌나 한번 보세요. 커졌으면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만 대다수 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거를 특별하게 조치가 필요하지도 않아요. 예전에 틀니를 만들어야 했으면 튀어나온 부분을 조금 끔찍하지만 잘라냈었어야 돼요. 왜냐면 틀니가 거기 걸려서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술해서 양성 종양을 제거해야 됐지만 현재는 틀니보다는 임플란트 하는 빈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사실 그 양성 종양을 떼어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새로 생긴 거 아니고 오늘 발견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가능성은 있는 게요. 어디서 나는지 모르지만 피가 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 출혈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가장 빈도가 높은 건 잇몸염증입니다. 그래서 칫솔질과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가장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잇몸염증이 있는데 실제로 피가 나면 좀 멎어야 되는 거죠. 근데 멎지 않고 지속적으로 출혈이 어디선가 있다는 얘기는 전신질환에 있어서의 문제를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요. 피가 잘 안 멎는 무슨 병이 있을 수도 있죠. 그 중에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건 좀 가슴 아프지만 백혈병 같은 병이 입안에서 피가 안 멎는 걸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다음 번에는 혀 뒤쪽이나 저 목구멍 뒤쪽에 어딘가에 암의 병소가 있는데 그 병소에서도 피가 찔끔찔끔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못 보이는 부위에서 지속적으로 출혈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병원에 가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요, 눈에서 피가 나면 병원에 안 가시겠어요? 귀에서 피가 나면은요? 근데 왜 입에서 피 나는 건 치과 애들 안 오세요? 피가 나면 일단 병원에는 오셔야 됩니다. 구강암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환자분이 내가 혹시 암인가 해서 병원에 오실 일은 거의 없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혹시라도 의심되는 혀에 뭐가 하얀 게 있거나 어디에 하얀 게 좀 드러났거나 안 보이던 게 보이거나 툭 튀어나온 게 보이면 일단 치과에 오셔서 검사 받으시는 거는 권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에 떨면서 오실 필요는 전혀 없는 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들으러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러 간다라고 생각하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열심히 들여보다 보시고 또 하나 혀의 균열과 더불어 오른쪽 왼쪽 뺨에 하얀 색 점막에 무언가 흰색 병소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라고 네이버에 치시면 결국 암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기 나오는 얘기는 찾고 찾다 보면 다 암이에요. 다 중병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 뒤지지 마시고 바로 치과로 오십시오. 인터넷에 찾아서 진단받을 수 있는 질병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올라오는 것들은 전부 다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루머들이 올라와서 뭉쳐져서 만들어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챗 GPT에도 물어보지 마시고 살아있는 치과 의사한테 반드시 물어보시기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구강암이라고 하는 거는 입 안에 생기는 암인데 그중에 제일 많은 게 혀에 생기는 게 빈도가 가장 많답니다. 그래서 설암이라고 얘기하는데 발생률은 다른 암에 비해서는 되게 낮은 편에 속해요. 한 0.3%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통계 자료를 보면 10만 명당 1.4명 정도로 흔하지 않은 암이라고 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입안에 생기는 암의 또 대다수는 이름은 좀 어렵습니다만 편평상피세포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 피부에 생기는 암이라는 거예요. 겉에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점막, 혀 이런 데 생기는 건데 이 암들은 대부분 그렇게 급속도로 전이되거나 하는 게 흔치는 않답니다. 그러니까 발견하면 잘 절제해내면 그렇게까지 심각하진 않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다른 데서 생긴 암이 입안으로 전이가 됐다면 그거는 심각한 암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치과에서 생긴 암이 원발성 암인지 아니면 전이된 암인지에 따라서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원발성 암,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 생긴 암이라면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구강암이라고 해서 뭔가 특별한 게 있지는 않습니다. 암은 왜 생기는지 잘 몰라요. 사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생기는 원인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비정상적인 자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담배죠. 흡연. 그 다음번엔 알코올. 그 다음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안 좋은 거. 스트레스. 보통 이런 것들이 암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치과에서도 똑같습니다. 구강암의 원인, 흡연, 음주, 스트레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영양불균형 이런 것들도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그 외에 조금 다른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혀에 계속해서 무언가가 거칠거칠하게 긁힌다고 생각하면 이건 기계적인 자극이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기계적인 자극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암이 발생될 수도 있답니다. 잘 맞지 않는 이 해는 거예요. 일을 해놓는데 거기에 계속 거칠거칠한 게 있어요. 혹은 틀니를 꼈는데 그 틀니에서 계속해서 자극을 줘서 잇몸에 상처가 난다든가 이런 경우는 그 부위의 표층인 점막 부위에서 암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철 치료를 잘 받으시는 건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치과 의사 중에 전문의가 한 11개쯤 있습니다. 치과 교정 전문의, 그 다음에 이를 해넣는 전문의도 있고 이를 떼우는 전문의, 치과 보존 전문의도 있고 뭐 치주과 전문의도 있고 그런데 입안에 생기는 살에 있는 병소를 보는 전문의가 있습니다. 그걸 구강내과 전문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대부분의 치과 의사들은 입안에 있는 질병이 내가 판단하기에는 좀 이상해 보이는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직접적인 진단을 하기보다는 구강내과 전문의한테 의뢰하는 경향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만큼 전문적인 영역이라는 얘기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일반인들, 방송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이걸 보고 이건 암인 것 같다라고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정기적인 검진이라고 보면 주기는 없습니다. 이 주기가 없다는 얘기는 내가 칫솔질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칫솔질을 제대로 잘 못하고 있다고 하면 누군가가 청소를 도와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 주기가요, 한 달이 지나면 잇몸뼈가 녹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도저히 능력은 없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겠다 그러면 매달 치과에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잇몸뼈가 상하지 않고 평생을 사실 수도 있어요. 근데 바쁜데 좀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시간을 내서 저녁 때 한 10분, 15분이라도 꼼꼼하게 이를 닦으시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3개월 간격으로 가셔도 충분해요. 근데 그렇게 잘 닦으시는 분은 석 달 후에 가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잇몸이 건강하네요? 충치도 없는 것 같고 다음번엔 6개월 후에 오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 6개월 후에 갔는데 여기가 좀 덜 닦였어요. 다음번엔 여기를 조금 더 닦아보세요. 여기를 오늘 좀 닦아드릴게요. 그러면 치과 의사가 닦아줬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6개월 간격으로 가셨는데 다음 6개월에 갔을 때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하고 살길래 이러다 치과 의사가 굶어 죽겠어요.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면 1년 주기가 되는 겁니다. 엑스레이 찍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람이 질병의 위험성이 높을 것 같다 그러면 자주 봐야 되고 아니라 그러면 띄엄띄엄 봐도 돼야 되는데 그 주기는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게 아니고 치과 의사가 결정해야 된다라는 게 정답일 것 같아요. 입안에 씌운 거, 크라운이거나 혹은 연결된 거, 브릿지라고 한다던가 혹은 틀니 이런 것들을 대부분 국민들이 갖고는 계세요. 한두 개라도 가지고는 있거든요. 예전에 치과가 되게 비쌌다. 그래서 나는 치과 가서 치료받기 어렵다. 그러니까 동네에 숨어서 누군가가 나쁜 짓을 하고 있지만 거기 가서 받아야겠다. 이걸 돌팔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꽤 오랫동안 우리 곁에 있었답니다. 근데 그분들이 만든 건 어설프게 만들어놨어요. 그 이빨처럼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거기 혀가 계속 긁히고 잇몸에 자극이 생겨서 그로 인해서 구강암의 발생 빈도가 제법 있었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치과에서 잘 만든 보철물은 기계적인 자극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사람 몸이기 때문에 잇몸뼈가 내려가면 드러나지 않았던 테두리 부분이 내 혀에 걸릴 수도 있어요. 또 틀니를 계속 쓰다 보면 잇몸뼈의 형태가 바뀝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딱 맞았던 틀니가 어딘가는 들뜰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가서 이 보철물이 지금 현재 내 입안에서 병을
병을 만들고 있진 않은가, 자극을 주고 있진 않은가, 이것들을 검진을 받으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틀니고 계신 분들은 자주 가시면 좋지만 그래도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검진 가셔서 틀니가 잘 맞는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보철물 가시고 계신 분들도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은 가셔서 엑스레이도 찍어보시고 보철물 상태가 괜찮은지 확인 받으시는 거, 이런 것들이 입안에서 생기는 나쁜 질병들을 예방하는데 가장 기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입안에 나오는 여러 가지 병소 중에 암으로 발전될 수 있는 건 이건 내가 정말로 못 보던 건데 빨리 치과에 가봐야겠다라고 할 정도로 무언가 움푹 깊이 패이거나 아니면 하얀색이 정말로 두껍게 페인트 칠한 것처럼 딱지가 앉아 있거나 아니면 조금 헐어 있었는 줄 알았는데 이게 2주, 3주가 되도록 스스로 낫지 않거나, 이런 경우는 치과에 가보셔야 되겠지만 오늘 애 해봤는데 혀 모양이 이상하네? 그냥 그러면 혀가 오늘 이상한가 보다. 오늘 애 해봤는데 혓바닥에 하얀 게 있네? 하얀 게 있나 보다.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셔도 될 정도로 대부분은 암의 전구 증상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곁에는 되게 다양한 종류의 질병들이 있는 것 같아요. 큰 병원도 되게 많고 그 병원 안에 환자분들이 꽉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병의 원인과 치료 방법이 명확하게 밝혀진 질병들이 별로 없대요. 왜 걸리는지 잘 모르고 어떻게 치료했는지 잘 모르는 거죠. 코로나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의사가 도와드리는 건 병이 나을 수 있도록, 몸이 이겨낼 수 있도록 옆에서 보조를 해드리는 게 대부분의 치료예요. 이걸 우리가 대증요법이라고 합니다. 너무 목이 아파서 감기 때문에 그러면 목이 좀 덜 아픈 약, 콧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힘들면 콧물이 덜 나오는 약을 주면서 7일을 버티면 감기가 낫는 거고, 내가 이것저것 다 필요 없다 그러면 일주일이 걸린다고 얘기하는 우스갯소리가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질병의 원인과 치료 방법이 100% 명확하게 밝혀진 게 충치와 잇몸 질환입니다. 깨끗하게 닦고 불소치약을 쓰면 충치와 잇몸 질환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주변에서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인 치과 질환을 없앨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손에 들고 있다는 거죠. 올바른 칫솔질 방법으로, 올바른 치간칫솔 사용으로 모두 다 평생 동안 건강한 자연 치아를 가지고 사시기를 아주 크게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